남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나라 바로 브라질이죠. 브라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월드컵 최대 우승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축구 강국, 열정이 넘치는 삼바의 고장,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생태계라고 불리는 아마존 등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남아메리카의 미국이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 상상 이상으로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남미에서 땅부터가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고 GDP도 제일 높은 나라예요. 심지어 풍부한 노동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브라질의 인구 밀도 비정상적으로 치우쳐 있죠. 과연 브라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브라질 인구 밀집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 5,155만 8,034명.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국토 면적의 약 11%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가 50.2%로 비수도권의 인구수를 추월했어요. 또 청년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이른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또한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먼저 브라질은 우리나라 면적의 약 80배에 달하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5번째로 면적이 넓은 수준이고 무려 2억 1,6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죠. 하지만 브라질의 인구 분포는 비정상적으로 고르지 못해요. 브라질의 대다수 사람들은 해안에서 약 300km 이내에서 살고 있고 내륙 지방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브라질이 이런 인구 분포를 가지게 된 것은 역사적인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때는 15세기 당시 포르투갈은 후추나 계피 같은 향신료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선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인도까지 항해해야 했어요. 그러나 포르투갈은 서유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아프리카 대륙을 크게 돌아가야만 했고 그렇게 시작된 포르투갈의 항해는 이른바 대항해 시대의 서막을 울리게 되었죠. 이후 포르투갈은 자신들이 개척했던 길을 독점하기 위해 라이벌이었던 에스파냐와 알카소바스 조약과 토르데시아스 조약 등을 체결했어요. 이로 인해 에스파냐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포르투갈은 인도를 가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포르투갈의 한 탐험가는 인도로 가는 최적의 길을 찾아 나서다 조금 멀리, 아니 길을 잘못 들게 되는데 이때 발견된 지역이 바로 브라질입니다. 사실 브라질이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소수의 원주민들이 자급자족하고 있는 정글에 불과했어요. 심지어 포르투갈 탐험가가 도착한 해안가 대부분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곳에 항구를 만들거나 농사를 짓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죠. 결국 포르투갈은 원래 개척했던 항로를 통해 인도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브라질 밀림 속에서 빠우 브라질이라는 나무가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돈 냄새를 맡은 포르투갈은 브라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내 브라질 북동부 해안에 사우바도르라는 지역에 식민지 본부를 설치했어요. 이후에는 포르투갈인들은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나무를 캐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원주민들과 결혼해 혼혈아를 낳기도 했어요. 이때 태어난 1세대 혼혈 후손이 바로 마멜루꾸이죠. 하지만 원주민 등의 인력을 동원해 너무 많은 빠우 브라질을 잘라낸 결과 나무가 점점 고갈되었고 나무가 없어도 어떻게 하면 뽕을 뽑을 수 있을까라며 고민하던 포르투갈인들은 브라질 북동부 해안에 사탕수수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탕수수를 심기 시작하니까 인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브라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유럽 질병에 면역이 없어 하나둘 목숨을 잃어갔고 이 노동력을 마멜루크로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렇게 포르투갈인들은 대서양을 왕복하며 대규모 노예 무역 시스템을 구축해 노동력을 충당하기 시작했고 이때 유입된 수많은 인종들이 브라질에서 혼합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브라질 인구에서 많은 인종과 민족이 결합된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러나 브라질의 사탕수수 농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네덜란드의 개입으로 황폐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반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국가가 카리브해에 새로운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어 브라질 사탕수수의 경쟁력을 점점 악화시켰죠. 이로 인해 포르투갈인들은 브라질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찾아 나섰던 것은 다름 아닌 금광. 포르투갈인들은 브라질의 내륙 지방을 스캔하면서 땅을 파내고 또 파냈던 끝에 1701년 드디어 중남부 내륙에서 금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북동부 해안 지방에 몰려 살고 있던 인구는 금을 찾아 내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금광과 가까운 위치에 있던 남부 해안은 브라질판 골드러시가 펼쳐지면서 대규모 인구 이동과 함께 새로운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히우지자네이루, 즉 리우데자네이루가 이때 브라질 식민지 수도로 정해지면서 발전을 거듭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금이라는 자원 또한 언젠가는 고갈되기 마련이었고 18세기 무렵 브라질은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네, 바로 커피입니다. 브라질, 현재 전세계 1위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죠. 열대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커피는 브라질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줬어요. 금광을 낀 채로 커피 농장까지 잘 되는 브라질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때 경제의 중심지도 상파울루 등의 남부지방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영향은 브라질이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이어져 지금까지도 높은 인구 밀집 현상을 발생시켰죠. 실제로 현재 브라질의 최대 도시하면 떠오르는 지역은 대부분 해안에 밀접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불리는 브라질 예수상이 있는 리우
리우데자네이루는 아예 항구 도시이고 브라질의 최대 도시 상파울루 또한 해안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산업시설 또한 몰리게 되었던 건데 최근 브라질이 항공산업에 투자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기업이 엠브라에르라고 하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항공우주 기업인데 전세계 항공기 생산 능력 3위, 중소형 항공기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위치한 곳 또한 상파울루에서 1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호세 도스캄포스라는 해안 지역의 도시이죠.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선 해안 지역으로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브라질의 남동부 지역에만 국가 전체 인구의 42%에 달하는 9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북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약 5,8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전체 인구의 27%가 밀집되었죠. 이처럼 해안 도시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브라질인데 브라질의 인구 밀집에 대한 이유로 이 아마존강의 영향을 빼놓을 순 없죠. 쉽게 설명해서 아나콘다가 집 옆을 막 돌아다니고 60종이 넘는 피라냐가 집 앞 강에 득실득실하고 애초에 강 근처의 광범위한 늪과 부드러운 토양은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만들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에요. 또한 강은 계절적 변동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이 아마존강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평균 너비가 3에서 10km 남짓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우기에 접어들게 되면 무려 48km까지 넓어진다고 해요. 동시에 수위는 건기 때보다 15m 깊어질 수 있어 아무리 강의 수위가 규칙적으로 변한다고 해도 사회적 환경 자체가 사람이 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마존 열대우림 지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 지역의 이름은 바로 마나우스입니다. 마나우스는 브라질에서 7번째로 큰 아마조나스주의 도시로 주변이 열대우림에 둘러싸여 있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이 지역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고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산업이 발전하면서 브라질에서 나온 고무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과거 포르투갈인들이 들어왔을 무렵 천연 고무 생산을 통한 항만 산업의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결국 현재 마나우스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브라질 내륙에 도달하는 주요 항구로 설정되어 있고 이걸 더 넓게 봤을 때 이 지역은 아마존강 전체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어요. 결국 브라질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업시설이 몰려있는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건데 브라질 지리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남동부와 북동부 지역을 포함한 도시 지역에 브라질 인구 82.7%가 몰려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 너무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 브라질 정부에서도 가만히 두고만 보진 않았어요. 지난 1763년부터 1960년까지 브라질의 수도는 리우데자네이루였지만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브라질리아라는 신도시를 건설해 천도, 즉 수도를 옮겼죠. 이로 인해 브라질리아로 인구가 몰려들게 되면서 현재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살바도르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었지만 다른 해안 도시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형편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를 옮기고 난 이후 50년이 지난 2010년만 보더라도 브라질리아의 국내 총생산 비중이 3.8% 남짓으로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에 비해 크게 뒤처졌죠. 사실 이건 브라질 정부에서 나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내륙화를 하려고 한 것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은 처음부터 천도만을 위해 건설된 계획도시였기 때문이에요. 행정, 교육, 사법 등의 기능은 충실했지만 지역의 역사도, 축제도, 전통문화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브라질 특유의 활기차고 열정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도 없고 내륙에 위치한 도시이다 보니 물류비가 상승해 다른 도시에 비해 물가가 비싸고 정치인들만 모여 살게 되면서 부촌이라는 이미지까지 형성되었죠. 이는 브라질인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했어요. 결국 브라질리아로 천도한 지 60년 이상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해안에 밀집되어 있고 브라질리아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앞으로 브라질의 인구 이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전세계 명실상부한 패권국,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현재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강대국 자리에 오르게 된 이후로 항상 거론되는 것 중에는 다름 아닌 지리적 이점이 존재하죠. 오죽했으면 신이 꿀 발라놓은 땅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의 북쪽 지역, 미국 전체 면적의 약 20%에 달하는 거대한 영토지만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중 고작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미국 북부에 2%밖에 살지 않는 이유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국은 인도, 중국 다음으로만은 약 3억 4천만 명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국토 면적도 러시아, 캐나다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나라이죠. 미국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98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토는 넓지만 쓸모없는 땅이 많은 러시아, 캐나다와는 달리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땅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는 씨앗만 뿌려두면 아무것도 안 해도 곡식이 자라난다는 이른바 1등급 땅, 이 땅이 전 세계의 3%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절반이 미국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가장 많이 발달한 전라도 지역의 땅이
땅이 5등급 땅이죠. 이 말은 즉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를 가진 농업 최강국이라고 해도 무방한 건데, 사실 농업이 발달한 국가는 정말 많아요. 이 중에서도 비옥한 토지로 유명한 곳은 우크라이나, 프랑스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비옥한 땅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물과 교통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강으로는 미시시피 강이고, 이 강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는 24,000km에 달하는 강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내륙에서 재배된 농작물이 어렵지 않게 전국으로 이동할 수 있어 내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인구 분포 심상치 않거든요. 일단 미국을 반으로 나누어서 보면 동부에는 약 70%에 달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서부에는 약 30%에 불과한 인구가 살고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의 시작이 동부이기도 했고, 이후 서부 개척 시대 등을 거치면서 해안가를 따라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발전된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는 것은 전 세계 어딜 가나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국 동부에는 경제의 중심지이자 현대적인 분위기를 가진 뉴욕, 펜실베이니아 같은 주들이 자리 잡았고, 남부에는 미식축구와 같은 스포츠와 야외 활동의 진심인 텍사스, 플로리다 등이, 서부에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이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인 캘리포니아가 위치해 있지만, 여기 우리가 미국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생각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캐나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쪽의 땅이죠. 이곳은 현재 미국 국토 면적의 약 20%라는 거대한 땅이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고작 2%밖에 되지 않아요. 일단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주들을 살펴보게 되면 와이오밍주, 몬태나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등이 있거든요. 뭐 미국에 특별한 연고지가 없다면 쉽게 떠오르지 않는 주들일 것 같은데, 이 지역의 특징이 대체로 넓게 펼쳐진 정원,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고속도로, 가끔 보이는 들소 외에는 딱히 볼 것도 없는 데다가 마을조차 없을 정도로 비어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곳의 인구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에서 네 번째로 면적이 큰 주인 몬태나주에는 약 100만 명이 살고 있고, 10번째로 큰 면적을 가진 와이오밍주에는 약 58만 명밖에 안 살아요. 이 외에도 노스다코타주와 사우스다코타주 또한 각각 100만 명의 인구를 넘기지 않죠. 이 말은 즉 이 지역이 영토는 넓지만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시골 느낌이라는 건데,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사람이 흔적조차 없는 곳에 도로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는 장면 보셨죠? 네, 이 지역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넓은 땅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세계에는 길게 뻗어있는 산맥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아프리카의 남단 산맥 등이 있는데, 미국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길고 거대한 산맥으로,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주까지 무려 약 4,800km가량 길게 뻗어 있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산맥인 태백산맥이 500km 정도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400km라고 가정했을 때 왕복 6번을 왔다 갔다 해야 똑같은 거리가 나올 긴 산맥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길고 거대한 산맥이 미국을 관통하다 보니 미국 본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로키 산맥은 앞서 언급된 와이오밍주와 몬태나주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산맥을 지나는 지역 중에는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눈으로 뒤덮인 고산지대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정반대의 건조한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치누쿠 바람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치누쿠 바람은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롭세바람, 또 유럽에서는 팬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서쪽에 위치한 태평양에서 습기를 잔뜩 머금고 불어온 바람이 로키 산맥에 가로막히게 되거든요. 이 영향으로 인해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로키 산맥 서쪽에 위치한 워싱턴주, 오리건주 일부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연중 높은 강수량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로키 산맥의 동쪽 지역이에요. 습기를 머금고 있던 바람이 정상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할 때는 수증기를 잃고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 현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가뭄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예 사막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결국 로키 산맥의 동쪽에 있는 미국의 중북부 지역은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살기가 어려웠던 건데, 여기가 또 극단적인 온도 차이로 악명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우스다코타주와 노스다코타주, 이 두 지역은 미국에서 알래스카 다음으로 추운 지역에 손꼽히고 있어요. 이 지역이 유독 추운 이유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의 강한 바람 때문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토지 대부분이 평평하고 건조한 데다가 찬바람을 막아줄 건물이나 나무조차 거의 없어서 겨울철 이곳에 도착하면 그냥 칼바람의 나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바로 농업입니다. 미국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듯 농업 분야에서도 최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세계의 식량 창고라고 불릴 정도인데, 특히 옥수수, 밀 등의 곡물과 콩류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생산량에서도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와이오밍주와 몬태나주는 토지의 절반 정도가 농장과 대목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또 혹독한 날씨를 가진 사우스다코타주와 노스다코타주에서는 밀이 그렇게 잘 생산된다고 해요. 결국 넓은 땅을 가진 네 지역 모두가 주요 산업으로 농업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 수 있는 의문이, 인구가 적은데 어떻게 농업이 주요 산업이야? 일 것 같습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굴러가질 않으니까요. 일단 미국의 농업은 각 지역마다 기후 특성에 맞는 농작물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어요. 이 말은 즉 땅을 효율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인구가 적은 미국 북부의 경우에는 소수의 농가가 대규모 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 생산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작업은 기계를 사용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 숙여 씨 뿌릴 걸 기계들이 알아서 씨도 뿌리고, 일일이 땅에 물 줄 걸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물도 주니까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돼요. 결국 이 지역들은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좀 특이한 게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바로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석유입니다. 참 농사도 잘 되고 석유도 나오고 이건 세상 참 불공평한 것 같은데, 실제로 노스다코타주에선 2000년대 석유 개발 붐인 시절부터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렸다고 해요. 당시 이 지역의 석유 개발 사업으로 인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연평균 48.4%로 증가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 생산 지역으로 급부상하기도 했죠. 이 영향으로 당시 노스다코타주는 텍사스 다음가는 미국 제2의 석유 생산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석유 관련 일자리가 많아지기도 했고, 미국 내에서도 인구는 증가하지만 실업률은 낮은 주로 손꼽히고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 석유와 천연가스를 얻을 수 있는 시추기의 가동률이 감소했고, 이 지역에서 석유와 관련된 일자리도 점점 줄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국제유가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던 영향이 크다고 하죠.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랐던 원유는 70달러 안팎까지 가격이 빠지기도 했었고,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었지만 2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은 경기가 둔화해 미국 석유업계가 고유가 지속에 대한 확신이 떨어진 계기가 되면서 석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차례대로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죠. 여기에 석유 개발에 따른 심각한 환경 파괴 문제도 한몫하기도 했고, 애초에 미국 내에서 석유를 뽑아내려면 각종 채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온갖 환경 규제와 산업 규제뿐만이 아닌 토지 보상과 관련된 규제와 비용, 보상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 비용이나 매수 비용, 여기에 인건비, 장비, 운반 비용 등이 포함된다면 차라리 해외에서 사오는 게 더 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도 끼어 있고요. 게다가 미국은 다른 지역에 석유 외에도 다양한 광물, 석탄, 천연가스 같이 풍부한 자원이 많죠. 이로 인해 미국 북부 지역의 석유를 뽑아 쓰지 않아도 텍사스에서 뽑아내는 석유와 더불어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데다가 이 지역을 제외해도 워낙 상태가 좋은 땅들이 많다 보니 일교차가 크고 산맥을 끼고 있는 이 땅이 그렇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런 상황을 보면 미국과 하나를 바꾸라고 할 때 경제나 군사도 아닌 땅을 선택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항해 시대에 포문을 열었던 나라, 네, 바로 포르투갈이죠. 사실 포르투갈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뭐 축구를 잘하는 나라 중 하나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포르투갈의 인구 밀도 우리나라와 많은 점이 닮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구수에선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영토의 크기 그리고 도시에 많은 인구가 몰려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한 모습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포르투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포르투갈의 인구 밀집입니다. 남유럽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면적은 92,152제곱킬로미터로 북쪽과 동쪽은 스페인, 남쪽과 서쪽은 대서양과 접해 있어요. 사실 포르투갈과 인접한 국가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크기도 작고 인구수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2023년 기준 1024만 7,605명의 사람들이 포르투갈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포르투갈의 면적과 비슷한 크기의 나라가 있거든요.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은 10만 266제곱킬로미터로 포르투갈보다 조금 더 크지만 총 인구수는 5,155만 8,034명으로 인구의 규모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영토는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포르투갈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포르투갈의 인구 밀집 우리나라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현재 포르투갈의 전체 인구 중 약 3분의 2가 도시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살고 있어요. 가장 먼저 포르투갈의 가장 큰 도시이자 수도인 리스본. 리스본을 포함한 인근 광역권에는 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300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인천광역시와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르투갈의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왜냐? 리스본 다음으로 큰 도시인 포르투 광역권에 거주하는 인원은 약 220만 명. 그러니까 리스본과 포르투 광역권 이렇게 두 지역에만 포르투갈의 전체 인구 중 절반이 살고 있다는 거니까요. 또한 리스본과 포르투를 포함한 포르투갈의 도시는 전체 면적의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포르투갈 전체 인구의 3분의 2는 30%밖에 되지 않은 면적에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포르투갈의 영토 중 약 70% 지역은 비어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이런 인구 분포를 가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죠. 가장 먼저 포르투갈의 지리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국토의 40% 정도가 산지입니다. 특히 내륙은 험준한 산악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산이 많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죠. 네, 교통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가파른 산지였던 내륙 지역에 도로를 놓거나 집을 짓고 살 수 없었고, 교통 인프라가 해안 지역을 따라 발전하게 되다 보니 앞서 언급되었던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 리스본과 포르투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또 리스본의 경우에는 포르투갈의 수도이자 유럽 대륙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포르투갈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살기 좋은 나라로 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기후 때문이죠.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존재합니다. 먼저 포르투갈의 기후는 크게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눌 수 있어요. 북부와 중부
지역은 시원하고 습한 기후, 남부 지역은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인데 여기서 북부는 비가 많이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남부 지역은 따뜻하지만 땅이 건조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리스본의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긴 하지만 연평균 기온이 8도에서 29도 사이에 있는 아주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교통 인프라도 좋고 날씨까지 따뜻한 도시 지역에 모여 살게 되었던 건데 포르투갈의 인구 밀집은 지리적 특징과 기후뿐만이 아닌 또 다른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때는 시간을 거슬러 바야흐로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은 인도로 가는 시장로를 개척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 건설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식민지 경영을 토대로 포르투갈의 왕가와 귀족들은 막대한 부를 얻기도 했죠. 이 중에서도 특히 부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지역이 다름 아닌 리스본입니다. 리스본은 유럽 대륙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자리매김해 엄청난 속도로 번창하면서 그야말로 황금의 시대를 보내게 되죠. 하지만 이 황금의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지난 1755년 포르투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바로 리스본 대지진. 이 지진은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이후 발생한 여진과 쓰나미가 포르투갈, 스페인, 모로코 등을 덮치면서 리스본에만 20만 명 중 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또한 리스본의 85%에 달하는 면적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면서 정확한 재산 피해를 집계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입게 되었죠. 이때 왕궁도 함께 파괴되면서 많은 자료들이 유실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역사상 유례 없던 대지진을 겪게 된 포르투갈은 지진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도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이때 새롭게 짓는 건물은 5층 이하로 설계한 뒤 건물 내부에는 나무로 격자형 구조물을 만들게 했다고 해요. 이걸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스페인과 함께 세계를 지배했던 포르투갈의 해는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에 찾아온 재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포르투갈을 공격했던 것이었죠. 설상가상으로 나폴레옹이 침략한다는 소식을 들은 포르투갈의 왕은 브라질로 피신을 가버려요. 이 사건은 포르투갈의 가장 큰 수입원이자 식민지였던 브라질을 독립시키는 기회가 됐고요. 결국 지갑에 있던 돈은 다 썼는데 그나마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던 브라질까지 잃게 되면서 포르투갈에 영원할 것 같던 황금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1900년대에 접어든 포르투갈, 이때 인구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이 전쟁에는 전 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이 참전했고 포르투갈 또한 연합국으로 참가하면서 승전국이 되었죠. 하지만 전쟁을 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징집을 피하기 위해 도시에서 몸을 숨기거나 아예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기도 했죠. 결국 전쟁이 끝난 이후 포르투갈에는 인구 변화와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포르투갈에 독재 정권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살라자르는 세계적인 대공황 속에서 약 40여 년 동안 독재 체제를 구축했어요. 이때 살라자르는 산업화를 포기하고 농촌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등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우민화 정책까지 실시했죠. 그런데 당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기록하던 중이었죠. 이에 반면 포르투갈에서는 농업을 계속해서 고수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일자리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1960년대와 1970년대 포르투갈의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오죽하면 이때 포르투갈 최대 수출품이 포르투갈인이라고 할 정도로 이민자가 폭등했다고 해요. 결국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었던 포르투갈 사람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카네이션 혁명입니다. 살라자르 독재 정권과 계속되는 식민지 전쟁에 반대하며 일어난 일종의 쿠데타였죠. 사실 사람들은 독재 정권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죠. 왜냐면 포르투갈은 뒤늦게 산업화와 도시화를 시작하면서 경제 발전에 속도를 냈지만 이때 특히 서비스와 기술 분야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다름 아닌 관광이었어요. 이로 인해 관광지였던 해안 지역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게 되었고 리스본과 포르투가 이 중심에 서면서 사람들은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면 내륙 지방에서는 다들 도시로 이동하니까 원래도 적었던 인구가 더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포르투갈의 인구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EU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거주하는 인구의 평균 연령이 45세. 네, 사실상 인구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상황을 정리해보면 포르투갈 국민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거나 이민을 떠났고 여기에 출산율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포르투갈의 전체 인구는 더 줄어들게 된 거죠. 심지어 인구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은 편의시설이 밀집된 도시에 더 몰리게 되었고요. 그런데 1980년대에는 포르투갈의 인구가 반짝 증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민 때문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민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당시 포르투갈은 공식 언어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난민들을 받기 시작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브라질, 아프리카 등의 난민들이 대거 유입됩니다. 하지만 이민자들도 대부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주로 도시에 살기를 선택했다고 해요. 이들도 경제활동을 하려면 도시에 정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인 거죠. 그러나 최근 포르투갈을 덮친 경제위기와 기록적인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이민자의 수도 크게 감소해버렸다고 해요. 결국 포르투갈 정부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게 되는데 우선 내륙 지역을 이어줄 교통 인프라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또 내륙으로 이동하는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세금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죠. 그럼에도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내륙 지역으로 이동해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우리나라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 귀농과 귀촌 등 전원
전원 생활이 인기였고 실제로 많은 도시인들이 교외 지역으로 이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마다 바뀌는 기후로 인해 농사가 어려워지면서 농가 소득은 크게 줄어든 데다가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농촌 지역 인프라에 적응하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결국 농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우리나라와 여러 면에서 닮은 듯한 포르투갈. 과연 포르투갈의 인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펠탑, 개선문, 노트르담 대성당 등의 랜드마크가 있는 유럽의 관광대국,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디올, 까르띠에 등을 보유한 명품과 패션의 고장. 네, 바로 프랑스죠. 프랑스라고 하면 문화예술, 와인 등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경제 규모 또한 전 세계 GDP 순위 7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대국이에요. 그런데 어딜 가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히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 집중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전체 면적 중 도시 면적은 20%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80%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프랑스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프랑스 인구 이동입니다. 프랑스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간 인구 성장률 0.53%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연간 평균 약 33만 명의 인구가 증가한 거라고 하는데 유럽연합 평균 연간 인구 성장률이 0.27%라고 하니 이 상황은 프랑스가 유럽연합 전체 인구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프랑스의 인구가 파리,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같이 뿔룩 튀어나온 모습이 만지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 상황을 반대로 말해보면 프랑스의 지방 지역에서는 사회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프랑스의 전체 인구는 2023년 기준 유럽연합에서 독일 다음으로 많은 약 6,475만 명이지만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프랑스의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7,3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후에는 수도권과 연안 지역의 인구 집중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거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죠. 그리고 현재 해외를 제외한 육각형 모양의 프랑스 본토 면적은 약 5,490만 헥타르로 우리나라 면적보다 5배 이상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본토의 지방단체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레지옹이 18개, 시군에 해당하는 데파르트망이 95개, 동에 해당하는 코민이 약 35,000개라고 해요. 그런데 이 프랑스의 경우 주요 도시들의 특징이 다른 국가들의 주요 경제 거점과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 이유는 유럽, 국가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의 지리적 특성상 상업에 유리하고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고 보다 수월하게 다른 나라와 무역할 수 있는 국경지대의 도시들이 발달한 거예요.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발달한 이유도 무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프랑스의 중심은 누가 뭐라 해도 수도 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리라고 하면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개선문 등 이름만 들어봐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관광 자원이 있다 보니 도시의 규모가 엄청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파리 남서쪽에 위치한 프랑스 절대 왕정의 상징, 짐이 곧 국가다로 유명한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을 생각해보면 중앙 집권을 일으켰던 파리였기에 강력한 권력과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대 도시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해요. 때문에 우리나라 한양처럼 과거부터 인적 물적 자원이 꾸준하게 밀집되어 왔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파리의 규모, 수도치고는 생각보다 많이 작거든요. 네, 서울 면적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로 인해 비교적 짧은 동선으로 교과서에서만 보던 파리의 랜드마크들을 볼 수 있기도 하지만 관광객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어디에서든 에펠탑이 보인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 파리에 살고 있는 인구는 약 220만 명, 서울의 인구가 약 942만 명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파리의 면적에다가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대입해보면 약 157만 명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건 다시 말해 파리의 인구 밀도가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서울보다도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물론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도 크고 신이 가장 컨디션 좋을 때 프랑스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지역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산도 입구에서 지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현재 프랑스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인구 집중 현상,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말 심각하죠. 서울, 경기, 인천만 두고 보더라도 전체 면적 중 11%밖에 되지 않은 이 좁은 면적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가 밀집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란 문제는 다 겪고 있습니다. 사회 경쟁률이 높아지고 좁은 지역에 몰려 사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취업도 안 되는데 집값 상승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럼에도 꾸역꾸역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고 인프라와 경제는 인구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되니까요. 그렇게 대도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는 점점 커지게 되고 이에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주택, 문화,
일자리, 교육 등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쏠림 현상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죠. 현재 프랑스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 및 남서부 지역에 교육 환경 및 일자리가 쏠리고 있거든요. 프랑스 대도시에는 전체 학생 수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어요. 또 이 중에서도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속한 일드프랑스라는 지역의 경우에는 프랑스 전체 면적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이곳에만 전체 인구의 약 20%가 모여 살고 있고 전체 일자리의 21%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1990년대 이래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인구 이동이 가장 적게 나타난 지역도 일드프랑스이고요. 이에 반면 북부와 중앙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같은 시기 중앙 지역 7개 데파르트망의 인구가 남서부 연안 지역, 그러니까 렌, 리옹 등의 레지옹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얻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인구 이동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죠. 일단 프랑스의 경우 타 유럽 연합 국가와는 달리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2022년 기준 유럽 연합 합계 출산율이 1.47명인 반면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1.83명으로 유럽 연합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이에요. 그 이유는 미혼 가정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주고 또 지원해주면서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문제는 유럽 연합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의 흐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평균 수명이 세계 10위권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 2021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1%에 달했다고 해요. 이는 이제 곧 평균 수명 80세를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는 건데, 현재 프랑스에선 이런 문제점과 함께 농촌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과 일부 연안 지역에서 특히 고령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죠.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출산율은 늘고 있지만 젊은 층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반대로 고령화 인구들은 지방에 머무르고 또 퇴직자 인구가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땐 훗날 거주자 감소로 인한 인구 소멸로 사실상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정부도 꾸준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은 프랑스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중앙집권적 정치, 행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중앙집권이란 국가의 통치 권력이 지방에 분산되어 있지 않고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가 지방인구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대표적인 정책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이전해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했어요. 이건 지역개발에 중앙정부 눈치 보지 말고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잘 꾸려가보자 뭐 이런 건데, 특히 인구가 가장 희박하고 인구 감소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등 농촌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는 데 주 목적을 두었다고 하죠. 그런데 기업들이 농촌에 그냥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하면 아무리 정부가 시킨다고 해도 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줍니다. 또 최대 5년 동안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재산세, 건물재산세, 주거세, 사회보장기금 및 가족수당의 고용자 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했어요. 이 말은즉 세금 줄여줄 테니 사업을 확장하면서 농촌 지역 좀 활성화해줘 뭐 이런 거죠. 결국 프랑스는 현재 막대한 지원금과 함께 지리적으로나 인구적인 측면에서나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마다 변화를 주면서 지역균형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파리와 지방의 불균형을 감소하고 농촌 지역의 부흥을 이끌고 동부서부 등의 불균형을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데, 단순히 정부 주도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과 정부가 서로 상생하면서 성장해야 하는 만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정책을 지속하고 연속적으로 시행할 정치인들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거고요. 한번 생각해보면 이 세상 어느 곳이든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조차 도시와 지방의 차이가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 나라가 발전하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결국 각 나라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고 추진하는 정책도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직장과 주거 환경 그리고 교육 등을 해소할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인구 분산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포르모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포르투갈어로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와 멀지 않은 섬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네,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이라고 하면 최근 동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진을 보시면 대만의 인구 밀도 뭔가 심상치 않죠? 동쪽부터 중앙 부근까지의 지역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듯 하지만 서쪽 해안 지역에는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심각하다고 소문난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대만의 인구는 왜 이런 밀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대만 인구 밀도입니다.
1970, 80년대 등장한 아시아의 4마리용, 서양에서는 이를 두고 4마리의 호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대만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시아권 특유의 근면 성실을 바탕으로 높은 교육열과 국가주도적 고급 인재 양성, 높은 수준의 저축률 등을 갖추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었던 4마리용은 아시아의 선진 경제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또 경제가 성장함과 동시에 인구도 함께 증가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1980년 기준 인구는 약 3,743만 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기준 5,155만 명으로 증가했죠. 하지만 요즘은 저출산, 인구 절벽, 고령화, 수도권 쏠림 등의 문제들이 거론되면서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런데 4마리용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다름 아닌 대만입니다. 대만은 2023년 기준 약 2,392만 명으로 세계 57위에 해당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영토는 총 면적 약 36,000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경상도보다도 살짝 큰 수준이죠. 또 대만의 전국 평균 인구 밀도가 2023년 기준 제곱킬로미터당 672명으로 제곱킬로미터당 514명인 우리나라보다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말은 즉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 약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대만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사진에 나타난 대만의 인구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 동쪽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에 반면 서쪽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펼쳐진 해안지대를 따라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도 6개의 직할시, 즉 타이베이, 신베이, 타오위안,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이렇게 6개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인구만 해도 약 1,500만 명으로 대만 전체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서쪽 평지의 인구가 동쪽 인구의 10배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대만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지가 전 국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넘어가다 보면 귀가 막 먹먹해질 때가 있죠. 이건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인 동고서적, 그러니까 동쪽의 고도가 높고 서쪽의 고도가 낮은 형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대만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고서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극단적이에요. 물론 동쪽에도 화롄, 타이동과 같은 도시가 있긴 하지만 대만의 전체 면적 중 64%는 산지이고 고도 3,000m가 넘는 봉우리가 200개가 넘어요. 이 말은 즉 대만 어디를 가나 산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중에서도 특히 대만에서 가장 높은 위산은 해발고도 3,952m로 한라산, 백두산, 후지산보다도 높다고 하죠. 결국 사람들은 동쪽 산지에서 살게 된다면 고산병약을 달고 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고도가 낮은 서쪽 저지대에 집중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로 대만 또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을 이어왔고요. 대만 하면 떠오르는 기업,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죠. 이 기업도 대만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북서쪽 신주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대만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선 서쪽 해안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대만에서 최근 인구 밀집 외에 또 다른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심각하죠. 0.78명으로 매년 신기록을 세우면서 전세계 꼴찌를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대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2년 기준 0.87명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 둘 다 반도체는 참 잘하는데 저출산 때문에 인구 절벽, 고령화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로 인해 대만은 인구 감소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외국인 인재 약 40만 명을 유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만 정부의 의견일 뿐 대만인들이 이민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만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먼저 현재 대만에 살고 있는 인구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본성인과 외성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대만 전체 인구 비중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본성인의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만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즉 오스트로네시아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기원전 5000년경 대만 섬에 정착한 이후 해상을 통한 이주로 태평양과 인도양에 널리 분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스트로네시아인과 비슷한 종족이라고 하면 말레이인이라든지 마오리인 등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대만을 지켜온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대만 전체 인구의 비중은 불과 2% 남짓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본성인이 누구냐? 바로 한족 이주민입니다. 이들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절 대만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죠. 한족 이주민들의 특징은 아무래도 명나라와 청나라 시절 대만으로 건너와 정착했다 보니 적어도 100년, 길게는 수백 년 이상 대만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는 중국에서 살았을지 몰라도 현재 대만에 있는 본성인들은 중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중국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나 이 대만 사람들 중에는 종종 중국 본토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름 아닌 외성인입니다. 대만 인구 비중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외성인들은 국공 내전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에게 패배한 장제스의 국민당이 북부천대, 즉 국가의 정부를 대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함께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원래 중국은 우리가 지배해야 하는 땅이고 언젠가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죠. 물론 중국 주도의 독립 말고 대만에 있는 국민당의 주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외성인들이 대만으로 건너왔을 당시 세력을 키워 독립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잘못 작용했는지 대만 정부의 고위
간부층이나 경찰 같은 직업을 외성인들이 독차지하면서 오래전부터 대만에 살고 있던 본성인들을 차별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장제스와 국민당은 계엄령을 무려 40년 동안 선포하면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이후 국민당은 대만의 본성인들에게 중화민족주의, 그러니까 중국인 특유의 자문화 중심주의 사상을 강요하면서 세뇌를 하기도 했어요. 중국의 문화나 역사를 가르치고 대만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고, 심지어 대만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한 이후 중국인이 쓰는 북영어를 쓰도록 강제하기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 외성인과 본성인 사이 차별과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1972년,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들지만 대탕트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탕트란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 체제하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을 이어가고 있을 때 서로 긴장을 풀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면서 1979년에는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기도 했죠. 이로 인해 대만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에서 쫓겨나 국가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고 완전한 찬밥 신세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반면 중국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고립시켰죠. 중국이 아무것도 없는 대만이랑 거래할래? 아니면 서로 윈윈하면서 중국이랑 거래할래? 뭐 이런 뉘앙스로 대만을 왕따시켰으니까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대만에서는 중국이 너무 얄미웠고 이 영향을 인해 반드시 대만을 중심으로 중국을 통일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었죠.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대만인들의 정체성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증거로는 대만의 국립정치대학에서 매년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먼저 이 여론조사는 자신을 중국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대만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중국인이자 대만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이죠. 그런데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대답은 다름 아닌 46.4%를 기록한 나는 중국인이자 대만인이다 라는 응답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나는 중국인이다 25.5%, 마지막으로 나는 대만인이다가 17.6%였죠. 하지만 지난 2022년 이전과 똑같이 진행된 대만인 정체성 조사에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대만인이자 중국인이다 라는 응답은 32.9%로 10% 이상 줄게 되었고, 나는 중국인이다 라는 응답은 3.6%로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에 반면 나는 대만인이다 라는 응답이 무려 60.8%. 이 상황은 즉 대만 현지에서도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깊어졌다는 건데,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매듭이 어떻게 풀리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낫넷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 영화 중에 새얼간이라는 영화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인도의 교육열이 엄청나거든요. 끝없는 경쟁, 무조건 성공 아니면 죽음이라는 마인드로 우리나라 못지않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이게 영화가 아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인도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시험 보는 아이에게 커닝 페이퍼를 전달하기 위해서 벽을 오르기도 하고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집이고 땅이고 다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인도의 교육열이 너무나 극과 극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수학의 천재들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간단한 산수를 보태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 CEO가 돼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글을 못 읽는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인도의 인구 밀도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인도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가이드는 인도의 인구 밀집입니다. 최근 인도가 중국의 인구수를 뛰어넘었죠. 2023년 기준 인도의 인구수는 무려 14억 2862만 명. 이 수치는 인도 혼자서만 전세계 인구수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인데, 인도의 국토 면적도 만만치 않게 커요. 전세계 국토 면적 7위로 우리나라 면적의 약 33배에 달하니까요. 그런데 인도의 국토 면적은 비슷한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했을 땐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보면 중국보다 인구는 많지만 더 좁은 곳에서 밀집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실제로 인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소문난 비하르주에는 우리나라 면적보다 조금 더 작은데도 1억 명이 넘게 살고 있고, 심지어 한반도와 비슷한 면적의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려 2억 4천만 명이거든요. 이건 행정구역 하나가 브라질의 인구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급된 주들의 공통점은 바로 인도 북부 지역이라는 것이죠. 먼저 인도는 크게 북인도와 남인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북인도 지역에 있는 가장 큰 4개 주의 인구수만 합해봐도 인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고 하죠. 이 주들은 인도 전체 면적의 약 3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 지역에 유독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뭐 누구나 각자의 사연이 있듯 인도 또한 인구가 밀집된 사연은 존재했어요. 먼저 인도의 북쪽에는 큰 산맥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히말라야 산맥이 포함되어 있고, 인도는 과거부터 이 지형의 덕을 많이 받았죠. 일단 높은 산맥이 있으니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 용이했고,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계절풍, 즉 몬순이 북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넘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이로 인해 인도는 동일한 위도에 있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덥고 습한 기후를 가지게 되었고, 게다가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는 인도에 물을 공급해주기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산맥에서 유입된 물은 인도 북부 지역의 3대 하천이라고 불리는 인더스강, 겐지스강, 브라마푸트라강과 지류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많은 토사를 운반하고 퇴적시켜 비옥하고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도 겐지스 평원인 거고요. 결국 인도의 북부 지역은 여러 강들을 중심으로 농업 중심 사회를 이루게 되면서 인구가 밀집되었던 거예요. 이에 반면 중부와 남부 내륙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삼각형 모양의 고원이 있거든요. 네, 다름 아닌 데칸고원입니다. 데칸고원은 북쪽의 빈디아 산맥, 서쪽의 서고츠 산맥, 동쪽의 동고츠 산맥에 둘러싸여 토질이 척박하고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북부 지역에 비해 남부 지역은 농사도 안 되고 교통도 불편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인도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도시들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최근 북부 평원 부근의 인구 밀집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인은 인도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죠. 먼저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힌두교를 믿고 있어요. 힌두교의 문화권에선 결혼을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고 아이는 축복의 존재로 여겨지고 있죠. 또한 인도는 남자든 여자든 법적으로 일정 나이가 되어야 혼인이 가능하지만 조혼 풍습이 널리 퍼져 있어 법정 나이를 채우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이 아직 많다고 해요. 이 중에는 여성의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만성적인 빈곤으로 인해 아이를 많이 낳아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농업 중심 사회를 이루고 있다 보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 인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영향으로 인해 남부 지역보다 북부 지역의 출산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인구가 많은 지역에 부유층도 많고 교육 수준이나 각종 인프라도 몰려있는 환경을 생각하죠. 우리나라만 살펴보더라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각종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도의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인구는 북인도에 더 많이 밀집되어 있지만 교육 수준이나 부유층의 비율이 남인도가 월등하게 높아요. 심지어 앞에서 언급되었던 북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주와 비하르주는 둘이 합쳐 3억 명이 넘게 살고 있지만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 현상은 사실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문제였어요. 데칸고원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다닌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거든요. 북쪽에 살고 있던 아리아계 사람들은 내륙을 통해서, 남쪽에 살고 있던 드라비다계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 다른 문화권과 교류를 해왔죠. 이로 인해 북인도와 남인도는 인종, 언어,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북인도 사람들이 남인도 사람들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이 차별의 중심에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었고요. 카스트 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카스트 제도는 성직자로 구성된 브라만,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크샤트리아, 자영업자와 같은 상인들이 질비한 바이샤, 노동자 계층의 수드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카스트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달리트, 즉 불가촉 천민이 존재하기도 하죠. 또 카스트 제도를 이야기할 때면 항상 바르나와 자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바르나는 색, 자티는 출생을 뜻합니다. 결국 카스트 제도에선 피부색과 가문의 태생에 따라 계급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특징을 가진 카스트 제도이다 보니 북인도 사람들이 남인도 사람들을 차별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고 해요. 북쪽의 아리아계 사람들은 백인에 가까운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남쪽의 드라비다계 사람들은 피부색이 어두웠거든요. 결국 하얀 피부를 가진 상류계급 사람들은 북인도에 살면서 정치와 문화를 주도했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이들에게 무시를 당해야만 했죠. 그래도 카스트 제도는 지난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법적으로 금지되었어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인도인의 생활을 규율해온 이 제도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카스트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죠. 때문에 북인도는 아직까지도 남인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관습이 남아있게 되는데 남인도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다름 아닌 교육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남인도에서는 좋은 직장을 얻어야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고 믿고 가장 먼저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교육열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후에는 남인도의 교육이 특정 분야로 집중되었는데 이 분야가 바로 IT였죠. 우리나라에선 법대 또는 의대에 가면 성공했다 라는 인식이 강하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인도에서는 공과대학에 진학해 엔지니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해요. 결국 남인도에서는 교육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서 우리나라보다도 더한 교육열이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아이에게 커닝 페이퍼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모가 벽을 기어오르는 사례도 있었고 심지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집이고 땅이고 다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교육열을 견뎌낸 결과 인도인들은 세계적인 기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IBM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기업이죠. 현재 세계 혁신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IT 기업의 경영진이 대부분 인도 출신이에요. 때문에 남인도 지역에는 첨단 기업과 젊은 인력이 모이는 일명 IT 삼각주가 탄생하기도 했고 인도 전국의 일자리 절반 이상이 남인도 5개 주에 밀집되었죠. 반대로 북인도의 경우에는 남인도보다 인구는 많지만 산업 발전 속도가 더뎌 계속 뒤처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들 수 있는 의문이 북인도 사람들이 남인도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일 것 같은데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북인도는 남인도와 인종도 다르고 문화, 언어, 하다못해 먹는 음식마저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표준이 정해져 있고 조금씩 차이나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의 뿌리가 완전히 달라서 법정 공용어만 20개, 그 밖에 다른 언어까지 하면 약 2000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이 말은 즉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산다는 건 그냥 외국에서 생활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결국 북인도 사람이 남인도에서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데 이 상황을 인해 지역 간의 소득 격차와 생활 수준에서
극심한 차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인당 GDP만 봐도 북인도의 비아르주는 $600인 반면 남인도의 카르나타카주는 $3,000가 넘거든요. 생활 수준에서도 한쪽에서는 화려한 빌딩 숲이 펼쳐진 도시이지만 다른 한쪽은 마실 물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지역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북인도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런데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은 남인도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더 큰 불만을 품고 있는 건 남인도 사람들이에요. 일단 북인도에 비해 남인도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높다 보니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북인도가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세금을 더 많이 내도 남인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오히려 너네 국회의원 줄여 세금 더 내 하면서 압박하고 있죠. 결국 인도 정부에서도 북인도와 남인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래도 여기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인도 인구의 평균 연령이 28.2세라는 거예요. 또 인도 전체 인구 중에서 약 47%가 만 25세 미만이다 보니 인도는 이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청년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인도의 인구 증가가 축복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을 낳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창시절 이런 그래프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그래프는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여기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상적인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따위는 없다. 인구 피라미드 그 자체다.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진 나라는 바로 이집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인구 절벽 등의 문제로 한창 이야기가 많죠. 이로 인해 어떻게 해서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저출산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집트에선 인구 증가를 갈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의 고질적인 경제난 악화를 심각한 안보 위협 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집트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이집트의 인구 밀집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정부 수립 이래 사상 처음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고 출산율은 0.78로 전 세계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했어요. 이건 누가 감히 우리나라에게 덤빌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이로 인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진 인구 절벽 문제로 지구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히려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나라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2023년 기준 약 1억 1271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는 수준인 건데 여기가 매년 20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출산율이 미쳤거든요. 이집트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이집트의 출산율은 2.96,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 1명당 아이를 3명 정도 낳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2.96이라는 수치도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도 뭐 출산율을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막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1980년 초를 보게 되면 당시 우리나라 인구수가 약 3,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집트의 인구는 약 4,400만 명이었죠. 네, 30-40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600만 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은 우리나라가 봤을 땐 이야 부럽다 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 좀 적당히 나와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상황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생각해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 이집트에선 현재 세자녀 가구에 대한 보조금 제한을 발표하기도 했고 한 가구 두 자녀 5개년 정책에 22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한 상황이에요. 또 이집트인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지 말라면서 저렴한 가격에 피임기구를 공급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집트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느냐? 일단 우리나라 10배에 달하는 이집트 전체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나 쓸모없는 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유역과 수에즈 운하로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 결과 현재 이집트 전체 국토 4% 지역에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죠. 이 말은 즉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집트의 경우 수자원의 90% 이상을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요. 이집트는 강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홍수,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망해버릴지 모르지만 이집트를 통과하는 나일강의 경우 정기적으로 범람하면서 땅에다가 양분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이로 인해 비교적 정확한 시기에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이 밀당을 잘하니까 이집트인들은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 땅으로 몰려들게 되었던 거죠. 이런 특징이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 문명의 기반이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현재 이집트에서는 인구가 한정적인 지역에 너무 많이 과밀되다 보니까 성장의 근간인 나일강 유역이 온갖 오염과 각종 개발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각종 식수나 농업용수를 얻어야 하는 나일강이 오염된다? 이건 이집트 사람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나일강 유량이 2% 줄어든
줄어들 때마다 이집트인 약 100만 명이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지난 2023년 2월 20일 나일강 상류 국가인 에티오피아가 청나일강에 댐을 지었거든요. 이 댐의 이름이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댐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규모의 댐이에요. 뭐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이 댐으로 인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에너지를 얻어내 공급도 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이집트에겐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게 될 수 있어요. 상류에서 댐을 건설하게 되면 물이 부족해질 테니까요. 만약 물이 부족해진다면 이집트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될 거고 주변이 사막화되면서 말 그대로 척박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원은 계속해서 부족해질 테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이건 정부 입장에서 정말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집트 정부는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한 건데 이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후진국에 속해 있거든요. 전 세계 출산율 상위 50위권만 보더라도 90% 이상이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이집트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이집트 인구 중에는 빈곤층이 너무 많아요. 1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32.5%가 빈곤층에 속해 있어요. 이런 와중에 이집트의 정치와 경제권을 군부가 꽉 잡고 있습니다. 과거 이집트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건설한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지금은 물론 공식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주의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산업의 상당 부분이 국영화가 되어 있고 이것을 군부가 독점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들이 정부랑 경쟁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결국 민간 기업이 뭐 좀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규제하고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해도 정부에게 뇌물을 가져다 바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즉 민간 기업이 부실해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임금이 헐값으로 유지되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없이 꽉 막힌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해요. 안 그래도 나라 경제 말아먹고 있는 정부가 배고른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면 반발이 일어날 테니까요. 실제로 지난 2011년 이어진 물가 폭등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식량난으로 인해 아랍권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아랍의 봄입니다. 이때 이집트 또한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군사정부를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어요. 이후 민간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재집권하게 되었죠. 그래도 이 시점부터 군부 입장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한들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언제 또다시 시위가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결국 이집트 정부는 군부가 자원과 부를 독점한 상태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죽지 않을 만큼의 빵을 배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의 복지에 신경 쓰기는커녕 여전히 관광업과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이죠. 그렇게 빈곤층은 고착화되고 있고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률은 처참하다 못해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이집트 정식 통계에 따르면 도시 빈곤율은 42%, 시골 지역은 85%에 달했고 평균 실업률은 20%, 청년 실업률은 30%가 넘어요. 사실상 이집트 청년 대부분이 실업자라 해도 무방할 정도이죠. 그런데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출산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프리카를 포함한 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공통점을 살펴보게 되면 의료 시스템이 부족하고 평균 수명이 비교적 짧아요. 또 선진국은 미래를 걱정하지만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후진국에선 당장의 삶이 걱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많이 나아 일손을 덜어야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이집트 빈곤층 또한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지만 이걸 이집트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땐 빈곤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한다? 이건 나눠줄 빵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집트 정부에선 출산율을 낮추고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이집트 출산율, 인구 증가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집트인들의 90% 정도가 이슬람교도입니다. 이슬람이 거의 국교 수준이죠. 근데 이슬람은 종교 특성상 다자녀를 축복으로 여기는 종교적 가르침을 전통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피임을 한다? 이건 신이 주신 축복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임을 안 해요. 결국 정부 입장에선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을 때 강력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 피임은 신과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만 할 뿐 강경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현재 이집트에는 앞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인구 피라미드처럼 젊은 세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물 부족, 식량난, 부족한 복지,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경제 성장의 기초는 인구이죠. 인구가 1억을 넘긴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절반 이상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젊은 층이에요. 이 말은즉 생산과 소비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인구가 대부분이라는 건데 실제로 이집트는 가까운 산유국이나 중동으로 인력을 투입해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해요. 또 아프리카, 중동, 유럽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이집트의 지리적 특징은 주변 시장으로 나아갈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는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점을 이집트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활용을 못하고 있지만 말이죠. 과연 앞으로 이집트에는 또 어떤 바람이 불지, 또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고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3세기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한 제국, 바로 몽골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몽골이라고 하면 걸음마를 떼자마자 말 타는 법부터 배우고 드넓은 초원 위를 누비는 칭기즈칸의 후예,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몽골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대한 영토를 가진 몽골, 이 사진을 보시면 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지역은 몽골 전체 면적의 0.3%, 이곳에 몽골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몽골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몽골의 인구 이동입니다. 중앙아시아 가운데에 위치한 나라 몽골,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내륙국이죠. 아무래도 위아래로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붙어있다 보니 체감상 몽골의 영토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몽골의 면적은 약 156만 4,116제곱킬로미터, 전세계 18위 수준입니다. 사실 전세계 18위라고 하면 얼마나 커다란 영토인지 실감이 안 드실 것 같아 다른 곳과 비교해보자면 쉽게 생각해서 몽골의 영토는 우리나라가 15개 뭉쳐있다고 보면 되고, 유럽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의 면적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활한 영토에 사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국토 면적은 세계 18위이지만 몽골의 인구 순위는 세계 132위예요. 2023년 기준 이 넓은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겨우 345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인구수는 우리나라 부산의 330만 인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토 비례 적은 수의 인구수가 대충 체감이 되시죠. 이로 인해 몽골은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땅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은 수의 인구 분포마저도 고르지 못하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몽골의 인구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지역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입니다. 현재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는 인구는 약 170만 명이에요. 한마디로 인구의 절반이 몽골 면적의 0.3%밖에 되지 않는 도시에 몰려있다는 거죠. 사실 수도를 포함한 도시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몽골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인구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먼저 지리적인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몽골 지역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듯 내륙국이란 특징 때문에 해안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몽골의 국토는 크게 4가지의 성격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동쪽은 아무것도 없는 초원, 서쪽은 커다란 산맥, 북쪽은 사람이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시베리아 산림, 그리고 남쪽은 비교적 평평하죠. 그리고 평평한 남쪽 지역의 대부분은 사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바로 고비 사막이죠.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몽골의 평균 해발 고도는 약 1580m, 울란바토르는 1350m로 대부분의 지역이 고지대예요. 당연히 고지대가 많다 보니 내륙은 건조하고 서쪽으로 갈수록 연교차도 크고 특히 겨울에는 진짜 춥거든요. 일단 몽골의 계절은 7월에서 8월만 여름이고 9월부터는 슬슬 싸늘해지기 시작해 10월부터 4월까지는 쭉 겨울이에요. 한창 추울 때는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경험해보지 못할 극심한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죠. 또 이곳의 특징이 연간 일조량이 230일에서 260일, 즉 맑은 날이 많습니다. 반대로 연평균 강수량은 약 300mm 정도라서 비가 많이 안 와요.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7mm, 세계 평균은 807mm인 것과 비교해보면 몽골의 강수량은 매우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은 몽골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 밀집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일단 몽골 인구의 30% 이상이 목축업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345만 명인데 가축의 수는 7천만 마리로 광활한 초원에다가 소, 말, 양, 염소, 낙타를 풀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몽골에서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불청객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조드. 여기서 말씀드린 조드라는 것은 몽골에서 여름의 가뭄 뒤에 찾아오는 겨울의 극심한 가뭄, 또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재앙을 말해요. 조드는 크게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가축들이 물을 먹지 못해 죽는 하르조드, 반대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차강조드로 나뉘죠. 그리고 이 조드가 찾아올 때면 초원에서 뛰어놀던 가축들이 얼어 죽거나 먹이를 찾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과거 거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몽골에서 전사는 화살 한 발에 죽고 부자는 조드 한 번에 망한다라는 속담이 존재할 정도예요. 실제로 1945년 발생한 조드로 인해 몽골 전체 가축의 3분의 1이 죽었던 적이 있었고, 2001년에는 1000만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한 번에 폐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2008년 몽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차강조드가 찾아와 몽골의 80%가 눈으로 덮이게 되었고, 이때 몽골 전체 가축의 무려 20%가 떼죽음을 당하게 되죠. 여기서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닌 지난 2015년, 2016년, 2017년 연속적으로 조드가 찾아와 재앙이 펼쳐졌던 거예요. 가축들이 죽는다는 것은 이내 또 다른 연쇄작용으로 다가와 인간의 삶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축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몽골인들은 가축을 잃게 되면서 빈민으로 전락했고, 더 이상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유목민들은 고향을 떠나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로 몰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쯤 되면 들 수 있는 하나의 의문이, 도시에서 살려면 집값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돈이 더 많이 있어야 하는데 가축이 죽으면서 전 재산을 잃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바로 게르입니다. 게르, 몽골의 전통 가옥이죠. 아무래도 아주 오래전부터 유목민 생활을 하던
살던 몽골인들이었기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기보단 이곳저곳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때문에 집 또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나무로 뼈대를 만든 다음 가축의 털로 만든 천을 덮어 집을 만들었는데 이 게르는 현재 2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가축을 잃은 이들은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는 낮은 산지에 게르를 짓기 시작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약 60만 명이 울란바토르의 도시 빈민으로 유입되면서 아예 게르촌이 형성되었어요. 이로 인해 지난 2000년도만 해도 몽골 전체 인구의 약 27%가 거주하고 있었던 울란바토르였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 몽골 인구의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약 60% 정도는 수도, 배관,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게르에서 살고 있고요. 그런데 울란바토르가 몽골의 수도이자 도시라고 해서 안 추운 게 아니거든요. 오죽했으면 전 세계 수도 중에서 울란바토르가 가장 춥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게르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겨울을 버티기 위해 정제되지 않은 싸구려 석탄을 태웁니다. 이마저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무, 타이어, 폐플라스틱까지 가져와 난방 원료로 사용해요. 그리고 이건 대기오염의 가장 큰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몽골 정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울란바토르 대기오염의 유발 요인으로 차량이 10%, 화력발전소 6% 등으로 조사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게르촌에서 난방을 위한 연료 연소가 80%라고 해요. 또 이곳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지형이다 보니 공기 이동이 쉽지 않아서 몽골의 동절기 평균 대기오염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우리나라 미세먼지 경보 기준보다도 훨씬 높아요. 서울의 동절기 평균 수치보다는 10배 이상 높고요. 이로 인해 몽골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많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기후변화의 원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 옷매장에 가서 옷 가격표를 보면 내려놓는 경우가 많죠. 이런 고가 제품들의 재질을 보면 종종 이런 단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캐시미어. 캐시미어는 쉽게 말해 캐시미어 사냥 또는 염소의 털로 만든 섬유인데 이 몽골에서 캐시미어가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예요. 역사적으로 몽골의 유목민들은 양과 캐시미어 염소를 7대3 정도의 비율로 함께 길렀다고 하거든요. 양은 한 자리에서 풀을 뜯지만 염소는 이동하면서 풀을 뜯어요. 그러나 여기서 염소의 단점은 풀을 뿌리까지 파헤쳐서 뜯어먹는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양과 염소의 비중을 맞춰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한 건데 지난 1978년을 시점으로 몽골에서 캐시미어 산업이 경제에 크게 일조했고 질 좋은 캐시미어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내다 팔기 위해 어느 순간부터 양보다는 염소를 더 많이 키우기 시작했죠. 당연히 염소는 풀을 뿌리까지 신나게 뜯어먹으면서 종자를 없애갔죠. 그런데 이 와중에 몽골의 겨울철 기온이 오르게 되면서 내리는 눈의 양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몽골에서는 겨울철 쌓인 눈이 땅을 적시면서 가축들의 먹이인 풀을 무성하게 해줬어요. 하지만 염소의 비중이 늘어남과 동시에 눈의 양이 줄어 이른바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2020년 기준 몽골 국토 면적의 약 3.5%에 달하는 토지가 황폐해졌고 이때 황폐해진 토지의 94.5%는 몽골의 목초지나 초원이었습니다. 결국 몽골 남쪽의 사막이 점점 북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점점 더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쳐 현재 몽골은 국토의 90%가 사막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몽골뿐만이 아닌 주변국의 자연재해 빈도를 급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데요. 몽골에 쌓인 눈은 모래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면을 눌러서 황사를 막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눈이 쌓이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면 그대로 모래먼지가 날리고 모래먼지가 날리면 날릴수록 몽골의 토지는 점점 더 말라가고 있어요. 때문에 유목민들을 포함한 몽골인들은 황폐해진 지역에서 살 수 없다 보니 계속해서 울란바토르와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가 밀집되고 있고 이 현상은 또 다른 지역에서 사막화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진 거죠. 그래도 이 상황을 몽골 정부가 지켜만 보고 있던 것은 아니에요. 이전부터 몽골 정부에선 다양한 형태의 도시 개발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이 중에는 신도시 건설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가 수주를 따서 한국형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또한 조드가 찾아올 때면 축사를 지원해주거나 사료작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대기오염의 원흉을 제거하기 위해 빈민층을 대상으로 무연탄을 보급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게르촌에도 중앙난방을 연결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다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몽골인 만큼 난민은 계속 늘고 대기오염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앞으로 몽골의 인구 이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 2023년 기준 중국의 인구는 약 14억 2,567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중국의 인구 동부에 극단적으로 몰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2015년에는 전체 인구의 94%가 동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심지어 동부와 서부의 중심지역 인구 밀도를 비교해보면 무려 135배라는 값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중국의 인구 밀도입니다. 중국의 인구,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라고 불리는 유럽연합보다도 인구가 많아요.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6년에 4억 5,300만 명으로 유럽연합의 인구가 정점을 찍을 거라 전망하지만 이 숫자는 중국 인구에 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이로 인해 중국인들이 동시에 점프하면 지구가 흔들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약 14억 2,567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전체 인구 중 대다수의 사람은 동부 지역에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1930년대 활동한 인구학자 후안융이 획정한 선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바로
바로 후안용 라인. 후안용 라인은 중국 북동부의 헤이어와 남서부 지역의 통충을 가로지르는 선이에요. 이 라인은 현재의 중국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강우량, 지형, 민족, 인구 밀도 등의 요소를 대조할 수 있는 척도로 쓰이곤 하는데, 중국이 인구 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1953년 당시 중국 전체 면적의 43%밖에 되지 않은 동부에는 중국 전체 인구의 96%가 거주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면 서부는 중국 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4%에 불과했죠. 이 말은즉 동부가 서부보다 땅덩어리는 작지만 인구는 24배 많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적 차이만큼 극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 2015년에 조사한 통계에서도 후안용 라인을 기준으로 동쪽에 사는 인구는 94%, 서부에 사는 인구는 6%에 불과했으니까요. 또 동부와 서부의 대표적인 지역 인구 밀도에서는 훨씬 더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후안용 라인 동부에 위치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인구는 약 2189만 명,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1334명 정도로 우리나라 경기도와 비슷한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프랜차이즈 치킨버거로 유명한 상하이의 인구는 약 2487만 명으로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3923명이죠. 반대로 후안용 라인 서부의 티베트 자치구의 중심 도시 라싸의 인구는 약 86만 명,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29명으로 축구장 150개에 달하는 면적에 29명이 살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걸 다시 말해보면 인구 밀도가 베이징이랑은 약 49배, 상하이와는 약 135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국에서는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극단적인 인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기후와 환경 차이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은 지리적 특성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는 삼각계단 지형을 띠고 있어요. 한반도의 경우 평균 고도가 약 448m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한란산이 1947m이거든요. 그러나 제1급 계단에 해당하는 중국 서남부 티베트 고원의 평균 고도는 무려 4500m. 우리는 상식적으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팽창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인데, 고도가 1000피트 상승할수록 일반적으로 온도는 2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고도가 높은 티베트 고원은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기온이 낮아요. 이곳의 평균 온도는 영하 4도이고 가장 추운 시기에 접어들 때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또 고도가 높아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낮은 기온뿐만은 아니죠. 네,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이 말은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산병은 보통 해발 2000m에서 3000m 사이에 나타난다고 하니, 평균 고도가 4500m에 달하는 티베트 고원에서 살려면 웬만한 사람을 제외하곤 고산병 약을 달고 살든 병을 달고 살든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 외에도 중국은 산지, 고원 등의 지형이 전체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모두가 티베트 고원만큼 척박한 환경은 아니더라도 중국 중부와 서북부를 이루고 있는 제2급 계단의 고도는 1000m에서 2000m에 달하죠. 이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 북서쪽 끝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남부에는 탈인 분지가 존재하는데, 분지의 낮은 지대가 해발 800m에서 1300m라는 것도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다름 아닌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기 때문이죠. 타클라마칸 사막은 동에서 서쪽으로 1000km, 남에서 북쪽으로 400km에 달하는 총 면적 33만 7천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면적 1.5배 규모의 사막이에요. 또 제2급 계단에는 중국 4대 고원 중 하나인 내몽골 고원이 자리 잡고 있어 고개만 까딱 돌려보면 고비 사막과 눈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환경으로 인해 중국 서부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못해요. 이에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부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3급 계단에 속한 동부 지역의 평균 고도는 500m 이하로 낮은 산과 구릉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광활한 평야 지역이에요. 실제로 중국 3대 평야라고 불리는 동북평야, 화북평야, 장강 중하류 평야만 보더라도 중국 동부 지역에 몰려있죠. 게다가 이 지역에서 진짜 유명한 것이 있거든요. 바로 황하문명. 황하문명을 포함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공통점 중 하나는 거대한 강을 끼고 있어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강인 황하강과 양쯔강 모두 동쪽으로 흐르는 만큼 동부 지역의 사람들은 과거부터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중심으로 평야와 큰 강을 끼고 식량 생산량이 풍부한 농촌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죠. 또 내륙으로 이어진 서부 지역과는 달리 동부는 바다를 접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즉 동부에서는 서부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해양 자원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수많은 중국인들은 동부에 모이게 된 거고, 이후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개혁 개방을 하면서 각종 인프라가 형성돼 지역 곳곳에 들어가는 투자도 동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중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도시들은 동부에 밀집되면서 사람들이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동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딜 가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는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거론되죠. 이런 상황은 중국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 문제를 가만히 방치하지 않죠. 너무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 인구의 분포를 보다 고르게 하기 위해 서부 지역을 개발하자라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부 대개발 정책입니다. 이 서부 대개발 정책은 지난 1999년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였던 장쩌민 정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장쩌민은 동부로 인구가 밀집되는 모습을 보고 지역 간 불균형한 발전을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렇게 약 50년 동안 이어질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고, 이 계획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었죠. 먼저 1단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한 뒤 각종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면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구성했고, 2단계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발전에 추진력을 더하고 돈을 때려박는 시기였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2031년부터 2050년까지 발전을 가속해 동서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였습니다. 또 중국은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칭짱철도, 서기동수, 서전동송, 남수북조라는 4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죠.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중국이 동부와 서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때 당시 중국의 정책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봤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 모든 계획이 서부에서 나오는 자원과 자본을 보다 수월하게 동부로 옮기기 위해 구축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서기동수와 서전동송의 경우에는 각각 서부의 천연가스를 동부로 수송하겠다, 서부의 풍부한 자원으로 전기를 만들어 동부로 공급하겠다 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서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부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해 서부가 개발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도 이렇게나마 서부에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천연가스나 자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서부로 인구가 유입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4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남수북조의 경우에는 남부의 수자원을 북부로 수송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동부의 개발만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기에는 힘들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칭짱철도 프로젝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칭짱철도의 겉모습만 살펴보게 되면 열악한 인프라 환경으로 인해 타 지역과 교류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던 티베트 자치구에 열차를 건설하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티베트인들은 줄곧 중국으로부터 독립시켜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시위하고 중국 정부에 대한 반기를 들어요. 결국 이 말을 다시 해보면 칭짱철도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중국 정부에 대해 반기를 드는 티베트인들을 효율적으로 제압하지 못했지만, 칭짱철도가 개통된 이후에는 더 수월하게 티베트로 병력을 보내 시위를 진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중국은 과거부터 티베트를 침략하고 탄압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로 인해 중국의 서부 대개발 정책에 대한 의견은 한때 떠들썩했지만, 현재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즉 1대1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부 지역의 역할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어요.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서부 지역을 발판 삼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죠. 과연 이 정책이 중국 소수민족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바로 영국이죠. 이름이 워낙 길어서 정식 국호를 부르기 힘들 정도인데, 이렇게 영국의 이름이 길어진 이유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복잡하게 합쳐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4개의 지역 중에서도 영국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밀집된 곳이 있거든요. 다름 아닌 잉글랜드. 잉글랜드에는 현재 영국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이 중심에는 영국의 수도 런던이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인구 밀집 문제는 전체 면적 0.6%에 불과한 런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영국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영국의 인구 밀집입니다. 2023년 기준 영국의 인구 약 6,774만 명. 영국은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죠. 이 면적을 다 합쳤을 때 국토 면적은 세계 79위로 우리 한반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의 인구 밀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통 전체 인구 중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을 도시화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전체 면적 70%가 산지이기도 하고 각종 인프라 시설이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에 몰려 있어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각 기관마다 어디까지 도시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는 존재하지만,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2022년 기준 81.43%로 집계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약 3% 높은 84.4%로 나타나고 있죠. 이 수치는 전세계 평균 도시화율이 57%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와 영국 모두 도시에 많은 인구가 밀집된 국가라는 건데, 특히 영국에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바로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에는 영국 인구 중 약 84%가 거주할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
또 잉글랜드 남동부에는 버킹엄 궁전, 웨스트민스터 궁, 런던 아이, 대형 박물관 등이 즐비한 영국의 수도 런던이 자리 잡고 있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리그를 빼놓을 수 없죠. 빅6 클럽, 즉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첼시, 토트넘, 아스날 등의 구단이 있는 프리미어 리그 또한 잉글랜드의 프로축구 리그이고, 세계 최고의 명문대로 손꼽히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도 잉글랜드에 있죠. 그렇다면 어쩌다 잉글랜드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몰리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지리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영국은 북대서양과 북해 사이에 위치하며 매우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또 영국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런던의 위도는 51.5도인데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위도가 37도인 것과 비교해봤을 때 런던의 위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적도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북극에 가까울수록 낮아지죠. 실제로 영국의 위도와 비슷한 나라는 모스크바와 시베리아가 있기 때문에 영국의 날씨도 살벌하게 춥겠구나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영국 추운 나라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나라가 겨울철에 더 추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서한 해양성 기후 때문이죠. 영국은 멕시코만에서 북유럽 쪽으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 멕시코의 만류와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때문에 같은 위도의 다른 나라보다 따뜻한 기후를 갖게 됐죠. 하지만 이 서한 해양성 기후는 온난하지만 굉장히 습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의 날씨처럼 뭔가 항상 비가 올 것 같고 안개도 자욱하고 변덕스러운 것처럼요. 심지어 일출과 일몰도 극단적이라 여름엔 밤 9시에도 밝고 겨울엔 오후 4시에 어두워지기도 해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산업 중 하나인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또한 영국의 지형적인 특징부터가 농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크게 동남부의 저지대와 북서부의 고지대로 나뉘고 있어요. 먼저 특유의 억양과 전통 의상인 킬트로 유명한 스코틀랜드. 이곳은 산도 많고 곳곳에는 호수와 협곡이 즐비해 있어요. 날씨의 경우에는 기온차가 적고 1년 내내 비가 자주 내리는 전형적인 영국 날씨를 가지고 있지만, 위도는 런던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날씨가 더 추웠죠. 마찬가지로 웨일스 지역도 고도가 높은 산이 많았고 강우량이 높아요. 이에 일부 평지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농산물 경작보다는 목축업이 활발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약물을 생산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기후는 좋았지만 가능한 경작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때문에 이곳에서도 주로 목축업 그리고 농업 중에는 특히 밀, 감자 등을 재배했죠. 마지막으로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비교적 땅이 평평해서 건축을 하기에는 좋았으나 농사를 지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 런던에는 템스강이 존재해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강의 물을 끌어와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원재재나 공산품을 운송하는데 활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영국의 땅은 동서남북 그 어디를 살펴봐도 자급자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에요. 높은 위도와 변덕스러운 기후, 또 북해에서 어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쪽 바다가 굉장히 험해요. 이로 인해 그냥 굶어 죽을 순 없었던 영국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고 무역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전 세계로 식민지를 넓혔었죠. 당시 전 세계 육지 면적의 4분의 1,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영국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결국 영국은 식민지를 확장해가면서 부족한 식량 자급률을 채워나갔고, 이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 영국은 당시 전 세계 패권을 쥐게 되면서 막대한 자금을 쌓아 누구보다 빠르게, 또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세상을 바꾼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네,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때는 18세기 후반, 영국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정치가 안정되었고, 식민지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함께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영국의 경제는 항구를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중심에는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런던의 템스강과 도크랜드가 있었죠. 또한 오래전부터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에서 가장 치열한 더비로 손꼽히는 노스웨스트 잉글랜드 지역, 즉 맨체스터 등지에서 철, 석탄 등의 자원이 발견되면서 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리버풀의 경우에는 항구를 끼고 있어 원료를 보다 쉽게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이 발전해 나아갔어요. 이 영향으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잉글랜드의 도시로 몰려들게 되면서 현재 영국 내에서도 잉글랜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19세기 초반과 후반을 비교해봤을 때 영국의 인구는 외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가 4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때도 일자리가 있는 잉글랜드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잉글랜드 지역에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인프라도 발전하게 되는데, 평소에 출퇴근하실 때 지하철 많이 타시죠? 많은 분들이 등하굣길이나 출퇴근길, 지옥철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지난 1863년 런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우리나라보다 무려 111년 빨랐던 시기로, 이후에는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뿐만이 아닌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공항도, 유럽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고속철도인 유로스타 등을 깔면서 영국의 핵심 도시 역할을 견고히 했죠. 이렇게 일자리와 교통 인프라가 발전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잉글랜드에 밀집되었고, 이제 출근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것이냐? 일도 일이지만 고급 인력을 만들기 위해선 교육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런던에는 현재 세계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가 있죠. 결국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인재들을 배출하고, 또 이 인재들이 사회에 나아가 일을 하니까 런던은 19세기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세계 최초로 인구 100만 명의 도시가 되었죠. 이후에는 운송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점차 런던 주변 지역으로 확장된 도시들이 탄생했고요. 이로 인해 런던은 현재 유럽의 500개 기업 중 100여 개가 런던에 기반하고 있을 정도로 유럽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과거 영국은 모두 별개의 독립국이었죠.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이 합쳐져 1707년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건국되었고, 이후 1922년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독립했으나 북아일랜드만 연합왕국에 남기면서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이 탄생했죠. 그리고 이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지방자치가 발달한 4개의 독자적인 의회와 행정부를 갖고 있는 지금의 독특한 정부 형태가 구성되었는데, 평생 강대국으로 살 줄 알았던 영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빈곤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이라고 하거든요. 영국 전체 인구 중에서 6명 가운데 1명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상황보다 더 나쁘다고 해석하고 있죠. 물론 한 국가가 빈곤해진 이유는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잉글랜드의 과도한 인구 밀집으로 주택이 부족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런던은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하죠. 오죽하면 런던에서 회사 다니는 한 남성이 런던의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에서 출퇴근하는 사연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당시 런던의 방 한 개짜리 아파트 평균 월세는 약 1,700파운드, 하나로 약 300만 원으로 집계돼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월급의 대다수를 월세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그렇게 지난 몇 년간 파운드 폭락, 국채금리 급등,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까지 겹치면서 과거 오일 쇼크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영국, 심지어 브렉시트, 코로나 팬데믹 등 이슈가 맞물리면서 경제 상황은 더 심화되고 있어요. 이에 영국은 과거에는 범접할 수 없는 패권국이었지만 현재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에게 GDP까지 밀릴 정도인데, 이 와중에 영국 인구의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는 꾸준히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영국은 스코틀랜드에 묻혀있는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과연 영국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뒤바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면적 그렇게 큰 편이 아니죠. 우연찮은 장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종종 야, 세상이 진짜 좁구나 이런 말을 하긴 해도 우리나라에서 막상 살다 보면 크게 불편하다거나 그렇게 막 작다고 느낀 적은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 존재하는 호수의 면적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캐나다. 캐나다는 현재 미국과 국경을 마주한 지역에 위치한 이른바 5대호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 5대호의 면적을 다 합쳐본다면 우리나라의 면적보다 약 2배 이상 크죠. 하지만 엄청난 면적을 자랑하는 5대호는 캐나다에 있는 호수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캐나다에는 전 세계 호수의 60%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캐나다에는 왜 이렇게 많은 호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고요한 호수 그리고 캐나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1헥타르, 즉 축구장 크기 1.5배에 달하는 호수가 1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뭐 호수라고 하면 보통 수심이 5m이고 그 이하는 늪이나 습지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전 세계에 존재하는 호수의 크기는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산지인데다가 국토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거대한 자연 호수를 찾아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나 댐이 건설되면서 형성된 인공호수를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호수에 물이 완전히 차 있을 때의 높이인 만수위 수면 기준, 충주호, 소양호, 8호호 등의 호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국토면적 998만 4670제곱킬로미터, 대서양, 북극해, 태평양 3개의 대양을 접하고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영토를 가진 캐나다에 자리 잡고 있는 호수의 면적과 크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0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15개에 달하는 면적의 호수를 가진 나라들이 꽤 있거든요. 이때 발표된 상위 10개국을 살펴보게 되면 2위 러시아가 20만 1200개, 3위 미국이 10만 2500개, 4위 중국 2만 3800개, 5위 스웨덴 22,600개인데 캐나다는 무려 87만 9,800개로 부동의 1위입니다.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 캐나다 호수 개수의 절반도 못 미쳐요. 이건 말 그대로 캐나다의 호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데,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캐나다를 포함해 호수의 밀도가 높은 대부분의 지역이나 국가는 북반구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캐나다의 북부, 러시아, 알래스카,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이 있고, 이 지역들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거대한 빙상으로 덮여 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실 호수가 생성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호수를 생성한 원인이 바로 이 빙하이죠. 지구의 기후변화를 보면 지난 260만 년 동안 빙하기와 간빙기, 즉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는데, 특히 위도가 높은 캐나다와 미국 북부, 북유럽 지역에서는 극지방과 고산지대에 덮여있던 빙하가 녹으면서 이동해 많은 호수가 생성되었다고 해요. 이때 빙하가 호수를 만드는 과정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바위와 흙을 동반해 산 아래로 흘러내리게 되면서 계곡 입구를 막아 호수를 만들기도 하고, 빙하가 바람에 밀려 움직일 때 얼음 덩어리가 바닥을 움푹 파서 얕은 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땅에 박혀있는 얼음 덩어리 위로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 빙하기가 끝나고 얼음이 녹으면서 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물론 이런 과정뿐만이 아닌 다른 경우로도 호수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바로 화산활동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화산활동이라고 하면 용암이 분출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녹이고 용암과 함께 분출된 화산재가 주위를 새까맣게 덮는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흐른 용암이 계곡을 막아 호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화산이 터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물길을 막아 호수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결국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만들어진 호수들은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캐나다에 존재하는 호수는 현재 전 세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크기의 호수가 여럿 존재하죠. 그런데 이게 말이 호수지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여긴 바다야 하면 진짜 바다라고 믿을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호수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캐나다 북서부에 위치한 담수호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가 있습니다. 이 호수의 최대 길이는 469km, 너비는 최대 203km에 이르는 정말 큰 호수인데, 특히 깊이가 무려 614m에 달해 북미권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호수로 손꼽힌다고 해요. 참고로 우리나라 서해 평균 수심이 44m이고 가장 깊은 수심이 152m거든요. 동해의 경우에는 평균 수심이 1600m를 넘기도 하지만 호수의 수심이 614m라는 것은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 거죠. 게다가 이 호수의 면적은 약 27,000제곱킬로미터, 이 크기는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이고 서울 면적의 44배입니다. 뭐 이 정도 사이즈만 보더라도 이미 거대하죠. 그러나 아직 더 큰 호수들이 남아있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이 호수의 경우에는 호숫가에 서식하는 곰의 이름에서 유래된 그레이트 베어 호라는 호수이죠. 그리고 이 호수의 면적이 무려 31,79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면적은 서울 51개를 합쳐야 비슷한 면적이죠. 아무래도 면적이 면적이다 보니 그레이트 베어 호는 세계에서 8번째로 넓은 강이기도 하고 캐나다에서 단독 호수로는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 캐나다 북부에 위치한 누나부투 준주의 야스키드 호에는 전 세계 수많은 호수 중에서도 단 하나의 유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중첩구조. 이 야스키드 호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수 안에 또 다른 섬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섬 안에는 다시 호수가 있고, 호수 안에는 또 다른 섬이 있고, 또 그 섬에는 또다시 호수가 존재해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호수 안에는 또 마나르라는 섬이 존재하죠.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캐나다 본토, 야스키드 호수, 섬, 호수, 섬, 호수, 마나르 섬인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잡한 중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캐나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호수는 따로 있거든요. 네, 바로 오데호입니다. 이 오데호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5개의 호수를 말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호로 면적은 무려 약 24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죠. 그리고 이 5 호수의 이름은 각각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슈피리어호, 미시간호, 휴런호, 이리호, 온타리오 호인데, 오데호 사이사이에는 서로 이어지는 강들이 있어 하나의 거대한 단일 분수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데호의 물은 가장 동쪽에 위치한 온타리오 호에서 만나 세인트 로렌스 강에 흘러들어가거든요. 이 강줄기는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남북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대서양으로 빠지게 되죠. 이건 호수와 호수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걸 다시 말해보면 캐나다와 미국은 이 강을 이용해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천연 운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는 이 호수를 이용해 석탄, 철광석, 곡물 등의 물건을 수송하고 있고, 특히 양국은 이 호수를 활용해 지난 2차 산업혁명 시기 호수 주변의 도시들을 산업도시로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게다가 캐나다의 경우에는 기후 특성상 겨울철 극심한 추위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사가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이 오데호는 주변 기후를 비교적 온난하게 만들어 농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윈저,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퀘벡시티 등의 캐나다 대도시들이 총 길이 1150km로 길게 뻗은 이른바 퀘벡 윈저 회랑이라는 인구 밀집 지대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고, 그 결과 현재 이 지역에서만 캐나다 인구의 절반 정도인 1900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캐나다의 공업이 몰락함과 동시에 오데호 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과거 공업단지로 활용했던 지역의 호수는 수질 오염이 되었고, 특히 대도시 밀집 지역인 이리호의 경우에는 물빛이 녹색으로 바뀌어 보이는 현상인 녹조가 심각해졌다고 하죠. 결국 오랫동안 미국과 캐나다의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오데호를 지키기 위해 지난 1972년 양국의 정부는 오데호 수질 협정 체결을 맺게 됩니다. 이후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오데호 수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아직 오데호에는 많은 양의 폐플라스틱 같은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고, 이 쓰레기는 해류를 따라 움직이며 호수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수 근방의 물고기나 동물의 사체에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때문에 이 오데호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선 또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호수는 수생생물과 야생동물에게 필수적인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앞에서도 언급되었듯 각종 화물의 운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호수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물의 공급을 위한 중요한 원천을 제공해주기도 하니까요. 당장 이 오데호만 두고 보더라도 세계 담수 공급의 5분의 1일 뿐더러 미국과 캐나다의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죠. 때문에 과거부터 인간이 정착지를 만들기도 했고, 이제는 농업과 어업을 넘어 수력발전 등의 경제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한 강물의 흐름을 통제하고 건기를 이겨내기 위한 물을 저장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생활을 하고 있는 호수인 만큼 과연 캐나다와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열적인 탱고의 본고장, 메시와 마라도나를 배출한 축구 강국. 국가부도는 9번이 났지만 소고기는 꾸준히 먹는 나라. 네, 바로 아르헨티나죠. 사실 아르헨티나라고 하면 땅도 넓고 또 이 넓은 땅에 사람보다 소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보니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르헨티나의 인구는 한정적인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에 불과한 한 지역에만 40%가 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전체 인구의 92%에 달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아르헨티나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아르헨티나 인구 밀집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약 5,155만 명, 이 중에서도 1,000만 명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 즉 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한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11%에 불과하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무려 50%가 넘는 수준이죠. 그런데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아르헨티나, 이곳의 인구 밀도도 심상치 않다고 하거든요. 먼저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전세계 국토 면적 8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면적과 비교해본다면 무려 약 27배에 달하는 거대한 국토 면적을 자랑하고 있죠. 또한 아르헨티나의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4,577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도시화율은 무려 9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진을 보시면 아르헨티나의 인구, 유독 우측 중앙에 비정상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다름 아닌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인구 비중만 해도 전체 인구 4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는 워낙 길쭉하게 생긴 영토를 보유하고 있죠. 아르헨티나는 남대서양 마젤란 해협부터 북쪽에 있는 브라질의 국경까지 약 4,000km에 달하는 길고 긴 땅을 자랑하고 있어요. 결국 고도와 위도의 영향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후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열대기후, 온대기후, 한대기후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을 달리 말하자면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은 지극히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서쪽 지형을 살펴보게 되면 칠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안데스 산맥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안데스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으로 길이가 무려 7,000km에 달한다고 하죠. 7,000km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8번을 왕복하고도 편도로 한 번 더 이동해야 하는 수준인데, 또 이 안데스 산맥에는 해발 6,100m 이상의 고봉이 50여 개가 있어 아르헨티나 본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일단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눈이 뒤덮인 고산지대는 물론 안데스 산맥을 기준으로 아래쪽 부분은 척박하고 건조한 사막지대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존다 바람 때문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존다 바람은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롭세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현상은 바다에서 습기를 머금고 불어온 바람이 안데스 산맥에 가로막히게 되면서 산맥의 정상을 넘고 이동할 때 수증기를 잃고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 현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 가뭄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할 경우 주변 지역을 아예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결국 아르헨티나 사막 지역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구가 밀집되지 않았던 거예요. 또 남쪽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남극 대륙과 유사한 한랭기후로 이루어져 있어 사람들이 살기에는 정말 각박한 환경이고요. 그리고 이 시선을 북쪽으로 돌려본다면 건조한 사막과 추운 한랭기와는 정반대에 열대우림이 우거진 고온다습한 밀림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 북동부 지역의 미시오네스 주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손꼽히는 이과수 폭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폭포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개인적으로 정말 가보고 싶은 관광지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1년 내내 고온다습한 열대우림에서 산다? 만약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아간다면 자다가도 옆에서 뱀이 튀어나오고 매일 밤 모기한테 헌혈하고 가끔씩은 독거미한테 물려서 아프고 제규어한테 물리면 진짜 아프고, 만약 운이 안 좋아서 악어한테 물린다면 영영 잠에서 못 깨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아르헨티나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후의 영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사계절이 뚜렷하고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보이고 있어 농사도 잘 되는 팜파스 초원 지역에 밀집되어 살가게 했어요. 이 팜파스 초원 지역 중에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아르헨티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이점을 토대로 농축산물 산업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아르헨티나의 전체 인구수는 4,577만 명이지만 이 넓은 땅에서 풀 뜯어먹고 있는 소는 5,4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해요. 이로 인해 소가 워낙 싸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1년에 1인당 소를 100kg을 먹기도 하고, 2022년 기준 아르헨티나 수출의 70% 이상을 농축산물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1차 산업 위주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 상황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아르헨티나의 인구 밀집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거든요.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00년대 초중반, 당시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럽 각국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야만 했죠. 그리고 이때 주위를 둘러보다가 유럽의 눈에 들어왔던 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였던 겁니다. 아무래도 아르헨티나라는 곳은 파타고니아 팜파스 초원에 거대한 라플라타 강까지 흐르고 있어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데 큰 강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아르헨티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농축산물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이 영향으로 아르헨티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유럽에서 좀 친다는 영국과 프랑스 수준까지 뛰어오르기도 했죠. 결국 아르헨티나는 전세계 경제규모 5위라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때 사람들은 이른바 아르헨티나 드림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많은 유럽인들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선택했는데 1930년대까지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만 해도 무려 부산 인구수보다도 많은 350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해요. 이 중에서 대다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계 사람이었고 아르헨티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유럽 이민자들과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동부 해안 지역 항구들을 중심으로 중공업이 발달하기도 했는데 이 영향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사실 나라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발전 속도는 더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고 발전이 빨라지는 만큼 각종 인프라와 일자리는 증가하게 되니까요. 결국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의 산업이 집중되는 것과 동시에 유럽의 자본이 더해져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 도시를 남미의 파리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리고 이 상황은 훗날 아르헨티나가 브라질, 파라과이, 콜롬비아 등 다른 남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백인 비중이 월등히 높은 국가가 되었던 과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런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던 아르헨티나의 산업 구조에는 한계가 존재했어요.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계속해서 온화한 기후가 유지된다고 해도 자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농작물이나 소고기가 매번 잘 팔릴 거라는 보장이 없었을 뿐더러 1차 산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아 전 세계 각국이 발전된 인프라를 건설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여기에 더해 아르헨티나에는 오랜 시간 동안 부패한 정치인들이 실권을 잡기도 하면서 현재 아르헨티나는 한때 전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죠.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물가 상승률이 연 94.8%를 찍기도 했고 물가 상승률이 멈출 생각을 보이지 않자 아르헨티나 국민들 사이에선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르헨티나 정치인들 상당수는 국민들의 복지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포퓰리즘식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이렇다 할 해결책 없이 복지 정책을 늘려가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늘리는 것보다도 줄이는 게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국민들에게 보장해주던 복지를 갑자기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반발이 심할 테니까요.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재정 적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고 아르헨티나 통화인 아우스트라를 페소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시도하는 등 계속되는 무리수 끝에 통화의 가치를 10분의 1 토막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어요. 그 결과 2023년 7월 기준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는 무려 97%를 달성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아르헨티나 정부도 한때 긴축 재정에 국유화된 기업들을 다시 민영화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서 지시사항도 잘 듣고 열심히 해보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통화 가치가 나락으로 빠져버린 이 상황은 아르헨티나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국가는 돈을 빌려와서 못 갚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과연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아르헨티나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떤 향방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타코 좋아하세요? 비슷한 음식으로 나초, 브리또, 케사디아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음식이 멕시코의 주식인 또띠아로 만드는 거라고 해요. 이건 우리나라의 주식 쌀로 떡도 만들고 과자도 만드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주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멕시코의 인구 분포, 음식처럼 다양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지난 1895년 멕시코의 인구가 이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지역은 멕시코 전체 면적의 약 18%밖에 되지 않지만 이곳에는 무려 55%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약 130년이 지나 기술과 문명이 발전한 21세기 멕시코의 인구 분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3년 현재 멕시코의 인구 51%가 똑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멕시코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82%의 영토가 비어있는 멕시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멕시코 인구 분포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중심 지역에 위치한 나라 멕시코. 멕시코는 북쪽으로는 미국, 남쪽으로는 과테말라와 벨리즈의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또한 멕시코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거대한 국토를 가진 미국과 마주하고 있어서 그렇지 약 196만 4천 제곱킬로미터의 넓은 국토를 가진 전 세계 국토 면적 13위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면적보다 약 20배 정도 큰 국토를 가진 나라가 바로 멕시코인 거죠. 또 이 멕시코의 인구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땅이 넓어서 그런지 2023년 기준 약 1억 2,8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는 전 세계 인구 순위 10위에 달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 멕시코의 인구 분포, 앞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고르지 못합니다. 특히 중부 지역에 유독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듯 이 중심에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가 있습니다. 이 멕시코시티에는 약 920만 명의 사람들이 집중되어 살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옆인 멕시코주와 이달고주까지를 합쳐 거대한 광역 도시권을 이루고 있는데 멕시코의 전체 면적 18%에 불과한 이 도시권에만 멕시코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어 인구 쏠림 현상이 심각하죠. 하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과거부터 우리는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기에 한 곳에 인구가 밀집되는 상황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밀집되면 농사를 지을 땅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놀고 있는 땅이 생겼으니까요. 때문에 비옥한 토지를 보유한 전라도에 농민들이 살기도 했고 또 전라도와 경상도 곳곳에 항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분산되기도 했죠. 하지만 지난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시작되었어요. 도시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니 사람들은 더 다양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선 도시로 이동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멕시코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1895년 멕시코에서 진행된 인구조사에서는 당시 멕시코의 인구가 약 1270만 명, 즉 지금보다 약 10배 정도 적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멕시코의 인구수가 5천만 명을 넘기고 1억 명을 넘기고 지금의 1억 2,800만 명이 될 때까지 인구가 10배나 늘었지만 멕시코의 인구 분포는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죠. 이는 100년 동안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멕시코의 인구 이동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멕시코인들은 왜 예나 지금이나 한정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가장 먼저 멕시코의 지형에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지형 약 70%가 산악지형이죠. 때문에 쓸만한 땅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멕시코의 국토 면적 또한 약 70%가 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멕시코의 국토가 아무리 넓어도 생각보다 쓸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쪽에는 소노라 사막과 치와와 사막 등의 거친 사막이 자리 잡고 있고, 중앙에는 높은 산과 깊은 협곡, 남쪽과 동쪽은 울창한 우림이 있는 말 그대로 극한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형이 다양한 만큼 기후적인 특징 또한 뚜렷한데, 일단 사막이 즐비한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너무 뜨겁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요. 사막이라고 하면 사람뿐만이 아닌 일반적인 동물이나 식물도 살아남기 쉽지 않겠지만, 사실 멕시코가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 세계 4위인 나라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바로 남쪽 지역의 맹그로브 습지, 정글, 열대우림 때문입니다.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은 무려 20만 종이 넘어요. 이곳은 각종 생물에게 중요한 은신처와 서식지를 제공하면서 광활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보통 울창한 정글과 열대우림이 많은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네, 이 지역은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가장 중요했던 산업은 다름 아닌 농업이었어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비옥한 땅도 필요하고, 또 수확한 농산물을 옮기기 위해서는 도로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정글과 열대우림을 개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땅을 포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노동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정글에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먼저 숲을 싹 다 불로 태우고 잘라서 땅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땅은 대부분 일반적인 땅과는 다르게 양분이 부족해서 엄청난 양의 비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이 있다? 그럼 남아있는 지역에 각종 곤충이나 세균들이 농작물로 침투해 농사를 방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양의 살충제를 뿌려야만 하겠죠. 결국 정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토양도 좋지 않고 세균도 많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이런 지형으로 인해 멕시코 사람들은 중앙에 있는 내륙으로 집중되었던 건데, 여기서 문제는 중앙 지역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고원지대거든요. 멕시코 산맥의 중심에 있는 수도 멕시코시티는 해발 2300m에 달하기도 해요. 한라산의 높이가 1950m인 걸 생각해보면 도시 전체가 상당히 고지대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지역의 중앙에는 화산이 존재합니다. 화산 주변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아간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산 때문에 불안해서 살겠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화산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새로운 기회와 에너지를 동시에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화산은 깊은 땅 속에 감춰져 있던 마그마를 분출하면서 땅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엄청난 양의 미네랄과 광물질을 함께 뿜어내요. 이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함께 분출된 화산재를 통해 나오게 되고, 미네랄과 광물질을 풍부하게 포함한 화산재가 멕시코의 화산 인근 지역을 완전히 덮어버리죠. 이때 화산재에 포함된 미네랄과 광물질은 자연스럽게 땅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산재는 천연 비료 역할을 수행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요. 심지어 멕시코의 중앙 지역은 우기를 제외하곤 1년 내내 온난한 기후를 가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 지역의 일부는 원래 호수였다고 하거든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1325년 아즈텍 제국은 텍스코코 호수 한가운데 있는 섬 위에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로 삼았었어요. 하지만 스페인 제국이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게 되면서 텍스코코 호수에 물을 뺀 뒤 메워서 대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게 되는데, 그 도시가 바로 지금의 멕시코시티입니다. 이후 멕시코시티는 북쪽과 해안가 사이의 무역을 위한 자연스러운 교차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식민지 시대를 겪는 과정에서 수레와 열차, 도로 등이 생기면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리고 훗날 멕시코의 사람들은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던 이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 학교, 병원 기관 등의 온갖 편의 시설이 건설되면서 인프라가 형성되었고, 멕시코시티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된 결과 멕시코 도시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 멕시코시티에는 큰 문제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선 멕시코시티의 지형 자체가 이른바 젤리 지형이에요. 과거 호수를 메워 도시를 만들었으니 멕시코시티를 받치고 있는 지형은 습하고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확할 수밖에 없는데 하필 멕시코시티가 카리브판, 코코스판의 작용으로 지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1985년 대지진으로 인해 약 1만 명의 희생이 잇따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더 발전된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상황은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USMCA, 즉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좀 나아지는 듯 했거든요.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멕시코시티 지역 외의 국경 도시에 수천 개의 공장이 건설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멕시코의 노동력이 투입되면서 제품이 생산되니까 제품에 가격 경쟁력이 생겼어요. 결국 미국으로 제품들을 운송하면서 수출길이 트이고 이와 관련된 일자리들이 생산되니까 사람들이 북부 지역으로 이주했던 거예요. 결국 멕시코 인구 분포의 변화가 일어나는 듯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스프롤 현상. 스프롤 현상은 도시의 급격한 발전으로 도시 주변이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을 말해요. 한국에서도 1970년대에 스프롤 현상이 나타나 교통량의 폭주, 환경오염, 공장의 무계획적인 건설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멕시코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겪게 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약물 거래, 폭력 등의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와 동시에 빈부격차는 점점 더 극심해져 갔고요. 실제로 멕시코 지역을 보면 중서부 지역에는 산타페, 콘데사 등 호화스러운 부촌 지역이 있는 반면 멕시코시티 동부에는 대표적인 빈민촌인 산타마르타, 이스타팔라파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멕시코는 부촌과 빈민촌이 확실하게 나뉘는 악명 높은 사회적인 격차를 자랑하고 있죠. 때문에 멕시코 정부에서는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면서 인구 분포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멕시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과연 멕시코에서는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포화 상태에 이른 인구 분포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 명실상부한 패권국 미국. 미국은 현재 군사, 정치, 경제뿐만이 아닌 지정학적으로도 세계를 압도하고 있죠. 각 지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수많은 강, 씨앗만 뿌려놓으면 곡식이 잘 자란다는 비옥한 땅,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을 끼고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위치, 거대한 영토 곳곳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까지. 이건 뭐 처음부터 자급자족을 위한 나라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 여기 미국 영토 중에서도 유난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다름 아닌 미국 남부 걸프 연안으로 해당 지역에는 미국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 지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미국 남부 걸프 연안에 인구가 적은 이유입니다. 미국, 인구와 국토 면적 모두 전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죠. 약 3억 4천만 명의 인구수와 우리나라보다 98배에 달하는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결과 서부보다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지역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동부 지역에만 약 2억 5천만 명,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의 약 73%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부 지역에도 특히 인구가 적은 곳이 있어요. 먼저 미국 남부 지역에는 거대한 멕시코만이 있거든요. 여기는 미국, 멕시코, 쿠바가 둘러싸고 있는 대서양의 일부기도 한데 멕시코만을 따라 이어진 해안 지역을 이른바 걸프코스트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조지아주 등이 인접해 있죠. 2023년 기준 미국의 주별 인구 통계에 따르면 방금 언급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루이지애나주에는 약 455만 명, 미시시피주는 290만 명, 엘라베마주는 500만 명, 조지아주에는 1100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4개 주의 인구를 합쳐보면 약 23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사실 이 정도의 수치면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2300만 명은 미국 전체 인구의 약 7%에 불과할 뿐더러 이 해당 주들의 지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좁혀본다면 이 지역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에 불과하죠. 사실 미국이라고 하면 워낙 땅이 좋은 곳도 많고 문명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강들도 거미줄처럼 뻗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은 땅도 안 좋고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는 세계에서 4번째로 긴 강으로 불리는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강들이 교차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지역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강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은 해안을 따라 여러 개의 만과 석호로 이루어져 있고 미시시피 강과 엘라베마 강 등 수많은 강들이 교차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쪽 끝자락에 있는 이 지역 해안을 따라 습지도 발달되어 있었죠. 해안 습지는 연안 해수 습지, 연안 담수 습지, 맹그로브 습지로 세분화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연안 해수 습지와 맹그로브 습지가 이 해안을 따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안 해수 습지는 직접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해수의 염도가 높은 편이었고 맹그로브 습지는 줄기와 뿌리가 깊은 나무들이 많아요. 이로 인해 습지 지역은 모기와 같은 해충이나
거기다 독사들이 창궐하는 백해무익한 땅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지형적인 특징은 자연스럽게 기후에도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이 지역은 전형적인 고온 다습한 아열대 기후가 나타났어요. 때문에 1년 내내 기온이 덥지만 그나마 겨울은 시원하고 온화한 날씨를 갖게 되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또한 몇십 년 뒤면 아열대성 기후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존재하다 보니 이 정도 날씨면 그래도 봐줄 만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곳에 인구가 밀집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강수량. 미국에서 가장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들의 순서를 매겨봤을 때 하와이를 제외하고 상위권에 있는 주들이 모두 걸프 해안과 인접해 있죠. 심지어 이 지역은 비뿐만이 아니라 허리케인, 홍수, 뇌우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보통 이 지역의 허리케인 시즌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긴 편인데, 실제로 남부 지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허리케인으로 인해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1900년대 가장 최악의 자연재해로 손꼽히는 갤버스턴 허리케인. 당시 갤버스턴은 유명한 항구도 있고 남부의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금융지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허리케인이 덮치게 되면서 8,000명의 사상자와 약 4,000개에 달하는 건물이 파괴되면서 약 7억 달러, 하나로 9,2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죠. 그리고 2005년 8월 다시 한번 미국의 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1,800명의 목숨을 직간접적으로 앗아갔고 1,2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히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허리케인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어요. 이 외에도 걸프 연안에는 하비, 앤드류 등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난 1800년부터 1900년대까지 남부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이 있었거든요. 과거 남쪽 해안 지역은 열대성 기후와 강의 영향으로 농업이 발전해왔어요. 이때 가축사료인 옥수수와 건초 등을 대량 생산하기도 하면서 목축업도 함께 발달했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섬유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했는데, 과거부터 이 지역에서는 목화가 그렇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날까지 엘라베마주는 미국 제1의 목화 생산지고, 미시시피주도 생산량 3위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 목화는 다른 말로 땀의 작물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건 7월과 8월 건조해진 목화 열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더 빠르게 더 많은 목화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또한 1793년에는 목화씨를 분리해주는 조면기의 발명으로 목화 생산의 효율성이 더 높아져 이전보다 50배나 많은 작업이 가능해졌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남부 지역에서는 농업과 목화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예를 구하기 시작했고, 19세기 초반까지 아프리카 노예들이 미국 남부 지역으로 끌려오게 되었죠. 그렇게 20여 명 남짓으로 시작된 흑인 노예는 1860년대 미국에서 실시된 인구조사에서 약 390만 명까지 증가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남부 지역 흑인 노예의 수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백인의 수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엘라베마주, 조지아주 이렇게 4개의 남부 지역에서 흑인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게다가 이 상황은 곧 남부 지역의 농업 의존도를 높여가게 되는데, 때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농촌의 일자리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남부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걸프 연안 지역에서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의 자원이 발견되거든요. 다름 아닌 석유와 천연가스였죠. 이로 인해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 조지아주, 엘라베마주가 차례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석유와 관련된 산업들이 크게 번창해 한때 미국 석유화학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는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역 경제도 회복하고 남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지난 2010년 멕시코만에서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네, 바로 디버터 호라이즌 원유 유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당시 남부 지역에 있던 석유 시설들이 폭발하면서 시작되었어요. 폭발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지만 앞으로 벌어질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왜냐, 디버터 호라이즌호는 바닷속으로 1.5km에 달하는 파이프를 연결해 원유를 끌어올렸는데, 폭발로 인해 깊은 바닷속 파이프가 끊어지면서 원유가 유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 걸프 해안을 중심으로 기름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해면을 덮은 기름의 범위가 한반도의 면적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안가의 지역들이 기름에 뒤덮이면서 남부 지역에 의존하고 있던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해당 지역은 각종 사건 사고, 지리적 특징, 허리케인 등의 문제들이 결합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할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이는 곧 남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와 적은 인구수를 보유하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인구 이동이 심상치 않다고 하거든요. 미국의 3대 대도시권이라고 불리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이에 반면 남부 지역의 조지아주, 텍사스주에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15개 도시 중에서 9개 도시가 남부 지역이고, 이 중에서도 6개 도시가 걸프 해안 옆에 있는 텍사스주의 도시라고 해요.
텍사스주는 한 해 동안 약 147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조지아주의 인구도 8만 명 증가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세금입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개인 소득세율은 13.3%, 뉴저지주는 10.75%이지만 남부에 있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의 개인 소득세율은 거의 0%라고 해요.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젊은 세대들은 어디서나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일을 찾기 시작하고 대도시에서 은퇴한 노년층이 조용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이때 세금이 낮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남부 지역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 미국은 현재 내부에서 꽤나 활발한 인구 이동이 이어지고 있고 남부 지역에서도 인구의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과연 앞으로 미국의 인구 밀집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